그 딴 방송 하다가 네. 이름 부모님이 참 편하게 지어주셔가지고 아, 네. 이름 바꿔달라고 하는데 진짜 저 이름 저건 부모님이 자식이 이렇게 미웠나 싶을 정도의 이름도 많더라고요. 충격적이죠. 그 개명 보면 뭐 그냥 너무 야한 이름도 많고 뭐 그렇더라고요. 욕 같은 이름도 많고. 응. 네. 옛날에 진짜 막 8명, 9명 낳고 그랬을 때는 진짜 그 돌림자 맞추느라고 희한한 이름 정말 많았어요. 그래도 저기 한자 돌림자 맞추는 데는 희한한 글자들이 별로 없어요, 사실은. 아, 그래요? 네, 뭐 이제 제일 대표적인 게 뭐 좋은 뜻으로 지은 김치국이라든가 네. 뭐 이런 이름들은 좀 있었죠. 아, 김치국. 그거 뭐 애교지 뭐. 예. 예. 저기 앞 성만 따면 괜찮으니까. 네. 근데 막 성기 이름 이런 걸 그냥 막 그냥 이렇게 하고 욕도 그냥 막 했고 그렇죠. 그렇더라고요. 네. 어머님 성함이 아, 명옥입니다. 예쁘시네. 아, 그런가요? 어. 근데 옛날엔 옥자 돌림 되게 많이 썼던 것 같아요. 자자 돌림이라든지 여자 응. 이름에. 예. 우리 엄마 매자 돌림이에요. 아, 앞에가 뒤에가. 매순 씨 아, 언니가 매자 막 그래. 맞아. 음. 순도 많이 들어가요. 맞아. 순자옥 이런 거. 예. 그거 합쳐서 순자도 많으시고. 그래서 참 옛날에 그 돌림자 맞추려고 사람 보면 그게 엊그제 같은데 이제 되게 1930년대 말에서 40년대, 50년대, 심지어 우리 세대까지도 일본 창씨개명 영향 때문에 여자 이름들에는 자자를 많이 썼죠. 아, 네. 아끼꼬가 잘한가? 그렇죠. 예. 뭐 명자, 순자 네. 뭐 이런 이름들 굉장히 많았죠. 그게 창식 이름이거든요. 일본식이잖아요. 아. 여자 이름에 꼬자로 끝나는 게 다. 그럼 그 전에는 이렇게 막 그렇게 이름이 안 이상하지? 이게 원래 한자 이름에서 그런 게 아니고 음. 창씨개명하면서 창씨개명하면서 여자 이름을 일본식으로 다 짓다 보니까 어머 명자, 순자, 옥자, 영자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그런 거였구나. 예, 그래서 일본 이름하고 똑같았어요. 한국인들, 여성 이름들이. 이런 것도 어떻게 알았어? 이제 조선시대부터 그런 줄 알았더니 그러니까. 그런 시대에 그런 점을 왜 써, 아들 자자를? 네? 아들 자자, 스승 자자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 옛날 여성 이름, 조선시대 여성 이름은 보통 어땠어요? 원래 안 지었어요. 그럼 이렇게 불러야 되잖아요. 노비들이나 이름을 붙이는 경우가 많았고 어머. 양반집에서는 그냥 이름을 안 붙였기 때문에 어. 부를 일도 없었고 그래서 족보에도 안 올라가고 둘째 아씨 뭐 이렇게 불렀어요? 그렇죠. 그렇게 부르다가 결혼하면 이제 그 자기가 출가한 원래 고향 이름을 따서 뭐 수원댁이니 아하. 합천댁이니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네. 시작부터 너무 재밌는 게 나서 아깝다. 가시죠. 네. 가시죠. 계급장 떼고 들이대 시즌3 전우용 교수님 그리고 강성범 대표님 두 분과 함께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주말 오후에도 이렇게 예. 오늘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여기 가만히 듣고만 있으면 이제 뭐 집에서 가족들한테 큰 소리, 유식 한 척, 아하. 술자리에서 오늘의 그 이야기꾼, 스토리텔러가 되는 예. 개떼들 시즌 2가 시즌 3가 되겠습니다. 쓰립니다. 그 조금 요 마무리를 짓고 옛날에는 조선시대에는 우리가 이제 돌림자 때문에 이상한 이름이 많이 나왔던 건 창씨개명을 하면서 일본식 이름을 짓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고 그렇죠. 조선시대에는 여성의 이름이 따로 없었다. 이건 우리 신사임당 이름이 뭔지 혹시 아세요? 신사임당. 아. 사임당 아닌가요? 호지 당호 건물 이름이에요. 어. 호만 있고 이름은 없어요. 호예요, 그게? 예, 사임당이? 난설헌 그죠? 예. 예. 이 역시 이름이 안 알려지고 당호라고 해서 건물 이름이에요. 그래요? 예. 그 당시 그러니까- 건물? 예. 그러니까 헌이니 당이니 제니 하고 끝나는 것들은 다 건물 이름이에요. 당호라고 그러죠. 신사임당, 헌안설, 헌. 예. 오. 이게 이제 당호라고 그래요. 아하. 이제 실제로 여성들 이름을 이제 붙이는 이유는 불러야 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예. 호명이 필요한 거죠. 예. 그래서 노비들은 이름을 다 붙여요. 음. 그것도 뭐 3월이, 9월이, 뭐 막개 이런 식으로 이제 막 막개. 붙이지. 예. 9월이는 9월에 태어났고. 그렇죠. 태어난 그렇겠지. 달로 그냥 편하게 부르는 거죠. 이름을 예. 붙여놓는 거죠. 양반댁 교수들은 이제 아명을 붙이기는 해요. 아기 때? 아명? 아명 어릴 때 자매들이 많으니까 첫째야, 둘째야, 셋째야 그럴 수도 있고. 근데 이런 것들이 공식 이름으로 기록에 남지를 않아요. 이야. 그러니까 족보에도 조선 후기쯤 되면 족보들이 이제
활발하게 만들어지는데 예. 네. 딸 이름을 안 쓰고 어. 그냥 장녀 차녀 있다가 결혼하면은 이제 이게 족보가 남의 집으로 넘어가잖아. 예. 그럼 거기다가도 이름을 안 쓰고 사위 이름을 써요. 어머머머. 딸 이름을 안 쓰고. 그러니까 이름 없는 세월을 오랫동안 살았던 그 거죠. 시집을 가도 그 집 족보엔 또 안 올라가고. 그 집 족보 올라가요. 이제 그 그냥 처음. 부인 이름으로 뭐 어디 김씨, 어디 목씨, 성씨만 써주죠. 야, 저 이름도 없었어. 그러니까 1911년 이제 일제강점 이후에 일본인들이 민적법이라는 걸 만들어서 전인구 호구 조사를 하잖아요. 예. 네. 그러면은 저 여성들 그 이름을 쓰라고 그러면 이름이 없다는 거야. 그냥 어디 김씨, 뭐 김해 김씨, 네. 뭐 경주이 씨하고 성씨만 알면 되지. 내 이름이 왜 필요하냐. 어머머. 이렇게 뭐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럴 때 이제 조선총독부 훈령이 나가요. 어. 본인이 이름이 없는 사람은 순사가 마음대로 이름을 지어서 써라. 와, 재밌네. 그런 일들이 실제로 벌어졌어요. 야, 이거 어떻게 해서 이거 진짜 몰랐네. 근데 그러니까. 우리가 여성들이 사회활동을 안 하던 때 네. 여성 이름 부를 일이 있나요 거의? 아, 그 집에서도 그냥 그렇게. 엄마, 뭐 여보, 너무 슬프다. 아가, 네. 어. 며느라 어. 이런 식으로만 이제 역할로 불리기 때문에 예. 이름이 필요가 없었던 시절이었죠. 하긴 저기 가영 씨도 처음에 아나운서 하다가 네. 이 방송할 때 이게 오디오 방송이니까 자기 이제 저 공중파를 해야 되니까 그때 이름 붙이기 뭔지 아세요? 그때 별명이? 끝년이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제가 아는 분들 중에도 이름이 뭐 말순이 뭐 이런 이름 실제로 있어요. 예. 실명으로. 네.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태어난 딸 이런 아. 소리. 태어난 딸이기를 바라서 네. 이렇게 붙이는 이름들이 있었는데 네.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1910년대 민적법이 제정되면서 여성도 이름을 의무적으로 갖도록 이렇게 했던 것뿐이지. 아, 그 일제가 되면서. 예, 이름이 있어서도 잊어버리는 경우들도 또 있었던 것 같고요. 되게 그래요. 그러면 끝년이면은 노비의 이름이라고 거의 봐야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아명처럼 부르니까 고종의 아명이 개똥이었대잖아요. 고종 아기 때 이름이 예, 그냥 아명이. 저 가족들끼리 친근하게 부르니까 그렇죠. 개똥이. 예, 편하게 이렇게 부르다가 이제 이름을 짓는데. 재밌다. 예. 그리고 남자들은 양반 남자들은 이름이 3개였어요. 보통 기본이 3개. 3개요? 예. 아니 남자는 3개나 지어주고. 세종대왕의 이름이 이도. 이건 드라마 봐서 아는데. 근데 이렇게 이름은 이제 태어나서 부모가 지어주는 것이 이름이고 네. 두 번째가 관례를 치를 때 네. 과거 시험 볼 때. 관례라고 해서 이제 나이 15 이렇게 되고 이제 성인식을 해요. 성인식. 예. 그때는 이제 그 뭐 유럽으로 치면 아마 가톨릭 대부 같은 사람들이죠. 예. 관례를 주재하는 뭐 큰아버지든 스승이든 예. 이런 사람이 자를 지어줘요. 자. 예. 그 다음에 좀 더 성장해서 예. 자기 스스로 호를 짓기도 해요. 예. 호. 그래서 명자, 호가 각각 달라요. 그래서 사람 이름을 각각 달리 불러요. 야. 그러니까 이름을 부를 때는 아주 어릴 때 친구나 부모가 부르는 것이고 예. 자는 이제 좀 자라서 사귄 친구들이 부르고 네. 호는 좀 공식적인 직함돼서 우리가 그냥 율곡이 그러잖아요. 네. 율곡은 호고 예. 이제 이는 이름이고 예. 자는 제가 잊어버렸네. 예를 들어 추사가 김정희 같은 경우는 예. 자기가 지은 호가 한 60개 돼요. 이름이 수십 개를 가지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아, 근데 이런 거는 이제 우리가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면 예. 좀 묶어보죠. 사람 이름만 그런 게 아니라 땅 이름에 대해서도 그렇고 우리는 어떤 것을 사물에 대해서 여러 이름을 붙이는데 익숙한 문화권을 살았기 때문에 예. 예. 아, 재밌네. 그런 아, 문화권인데 여자 이름은 없었던. 네. 욕심도 많아. 여자는 하나도 안 지어놓고 자기는 3개, 60개 이렇게 갖고 써래. 예. 땅 이름도 그렇다는 거, 요거는 네. 아껴두도록 하죠. 왜 오늘도 굉장히 기대되는 얘기들이 많아요. 맞습니다. 저희 그러면 첫 번째 소식부터 화면으로 만나볼까요? 윤석열이 4개월 만에 내란 재판에 출석을 했습니다. 이번 주 소식인데 원래 재구속된 후에 16차례 연속으로 불출석을 했었거든요. 잠깐만요. 저 뒤에 있는 아저씨죠. 표정이 많이 화났는데. 얘 나를 왜 왜 나와? 이거 고성을 시켜? 이건가? 화 많이 나셨어. 예, 그런 것 같죠. 근데 지금 나온 이유가 곽종근 전 특수사령관이 증인으로 출석하니까 본인도 나온 겁니다. 지금 계속 찾아봤는데 아직까지 그 생중계
실황 중계죠. 완전생 중계는 아니고 실황 중계는 아직 나오지 않은 것 같은데 이제 오늘 곽정근 사령관이 가장 본인에 대해서 솔직하게 처음부터 얘기를 해왔기 때문에 요거는 내가 직접 나와서 방어를 해야 되겠다 예. 이 생각에 나온 것 같은데 저 같은 사람이 보기에는 세상 비루한 인간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게 아프다고 막 하더니 맞아요. 기사 난 거 보니까 주변에는 너무 건강해졌어. 요즘 이 잠도 많이 자고 이러면서 안 나왔다가 지 이제 살 길 좀 찾아야 되겠다고 저 빠락빠락 기어 나와가지고 오늘은 이야기하겠다 이러는 모습 너무 대통령이었다는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품격도 보이지 않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좀 그 생각이 들어요. 내란이 만약에 성공했다면, 네. 우리가 지금 내란에 대한 좀 사법적 판단을 가졌던 기억이 1996년도 네. 전두환 노태우 일당에 대한 내란 사건 재판이었어요. 네. 예. 그때 내란으로 기소된 사람 15명이 유죄 판결을 받았죠. 전두환은 무기징역, 노태우는 징역 17년인가 이렇게 받았고요. 나머지 뭐 장세동, 이학봉, 유학수왕 전부 군인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윤석열의 이 친일 쿠데타가 성공했다면 이 절차가 어떻게 됐을 것이며 나중에 역사적 판단을 내린다면 시간이 지나서 지금 재판이 아니라 내란죄 재판이 벌어진다면 어디까지가 내란의 전체적인 이제 주요 임무 가담 종사자가 되고 네. 또 어떤 사람들이 처벌을 받아야 했을까? 아 지금이야 이제 서로 감추고 감춘 게 성공한 인간들도 있고 그래서 저기에 빠져 있는 인간도 있지만 이게 성공해가지고 내가 했어 나 뭐 좀 주셔 해서 떵떵거리는 인간들이 나중에 처벌받게 된다면 그 말씀이신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내란의 경과를 한번 좀 성공했다면, 계엄이 성공했다면 이라고 전제하고 한번 보죠. 어떻게 흘러갔을까? 일단 1996년도 재판이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일종의 좀 타협적 재판이었거든요. 아, 네. 그러니까 이 내란은 전두환이 이제 12.12, 12.12라고 그러는데 원래 그건 앞에는 12.16 하듯이 네. 12.12라고 읽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아 예전에 12.12 이제 우리 편하게 12.12 하지만 예, 12.12 이제 군사 반란 일종의 항명이죠. 군권을 장악하고 1980년 5.17 비상기업 전국 확대부터가 이제 내란이라고 어떤 내란죄에 이제 뭐 사법 판단의 대상이 됐잖아요. 그리고 나서 김대중을 비롯한 이제 야권 인사들을 체포해서 김대중 내란 음모 사건을 조작했고 광주에서 시민들 학살하고 네. 뒤이어서 이제 국가보위 비상대책위원회 만들어서 비상입법기구를 만들었고 네. 그리고 거길 주도로 이제 그러니까 국보위라고 이제 보통 줄여 부르는데 사회정화위원회니 뭐 각종 정화위원회를 만들어서 삼천교육대 만들어서 죄 없는 사람들 마구잡이로 잡아다가 실제로 이제 여러 사람 죽였고요. 네. 이런 일들의 일련의 경과를 거쳐서 이제 계엄이 언제 해제되냐면 1981년 1월 24일 날 해제돼요. 그때 그 전에 이미 이제 전두환은 대통령으로 추대된 네, 상태였고. 다 정리하고 성공한 근데 다음에 해제. 1월 24일 날 해제하는데 네. 1월 23일 날 네. 대법원이 김대중 사형 판결을 확정해요. 판사, 사법부가.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내란 과정을 놓고 보면 주요 임무가 어떤 거냐면 첫째 군권을 장악하는 것, 네. 두 번째 이제 국가 권력을 장악하는 것이고 국회를 무력화하고 국가보위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든 것이고 그다음에 김대중 내란 음모 사건을 조작해서 김대중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주요 민주 인사들을 감옥에 가두고 사법적으로 처리하는 것. 네. 거기까지가 권력 기반을 확정짓는 거예요. 그리고 개헌하고. 네. 그 다음에 계엄을 해제했어요. 이게 전체 내란의 과정이에요. 네. 그러면 광주 학살 책임자들 뿐만이 아니고 김대중 내란 음모 사건 조작 책임자, 네. 거기다가 사형 선고를 내렸던 대법원 판사들, 판사들. 그리고 이제 뭐 예컨대 삼천교육대 만들어서 거기서 삼천교육 받다가 죽게 만든 사람들, 부역했던 놈들. 부역 정도를 떠나서 뭐 부역은 그렇다 주요 치더라도 사람을 죽게 만든 자들, 적극 가담자. 이런 사람들까지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로 봐야 되는 게 맞죠. 예. 근데 이제 그 당시 재판은 일종의 타협적 재판이었다고 하는 것이 네. 사법부를 빼줬어요. 아. 검찰도 빼줬어요. 예. 군인들만 이제 처리를 했죠. 아, 그랬구나. 자, 우리가 이번에 만약에 12월 3일 날 내란이 이제 우리가 국회에서 해제하지 못하고 계엄이 계속 진행됐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1차로 이제 이 계엄의 전체 경과를 보면 국무회의에서 억지로 뭐 자기들 말로는
뭐라고 반대를 했다는 여전히 하지만 우리가 그 CCTV로 보면 그런 거 없잖아요. 네. 그냥 뭐 여기 소리 빨리 생각. 국무총리가 그러고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한덕수나 뭐 최상목이나 특히 박성재 그다음에 이상민 전부 국무회의에서 이 불법적인 내란 그 쿠데타가 계엄이 가능하도록 도와준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 첫 번째죠. 네. 그래서 지금 한덕수가 재판 과정에서 판사가 공소장 변경을 요구했잖아요. 주요 임무로. 예, 내란 방조가 아니라 주요 임무 종사라고. 예. 그러니까 그 당시 국무위원들 상당수가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가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제 국무회의 의결이라는 형식을 통해서 계엄령을 선포하는 것이 첫 번째 내란의 시작이에요. 네. 두 번째로는 군대를 동원해서 국회를 봉쇄하고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저지 방해하는 거였겠죠. 네. 여기에 이제 동원된 사람들이 이번에 곽종근 사령관이나 이런 군지부들이라고요. 예. 이것만 우리가 내란으로 착각을 하고 있어요. 그럼 이렇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그동안 여러 증언들을 통해서 노상원 수첩이나 놓고 보면 이렇게 해서 국회 계엄 해제가 이제 불발되고 네. 계엄이 계속 실행이 됐다면 그 다음에 또 무슨 일이 벌어졌겠느냐. 그러면은 인사들 잡아다가 그렇죠. 가두고 국회의원들. 죽이고 네. 판결하고. 야당 의원, 뭐 민주노동지도부, 정의구현 사재단 이런 명단이 들어갔잖아요. 예. 그리고 수거, 처리 이런 단어가 들어갔단 말이에요. 처단. 그러니까 블랙 요원이나 혹은 뭐 군경을 동원해서 이 사람들을 불법 체포하고 계엄 포고령에 따라 영장 없이 체포하니까. 네. 그리고 그 중에서 특히 중요한 인물들은 이제 뭐 살해 대상으로 올라갔다고 하는 뭐 한동훈도 들어가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네. 그죠? 살해하는 과정들이 진행됐을 거예요. 네. 자, 이 살해 책임자가 과연 누구였겠느냐? 이것도 역시 군경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특수요원들이나 이제 노상원 지휘를 받는 블랙 요원들이나 네. 그럼 그걸로 끝났겠느냐? 음. 윤석열의 계엄 포고령은 이제 이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겠다고 했어요. 그럼 네.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은 처벌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척결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종북 반국가 세력이라고 지목한 사람들을 체포해서 죄가 없어도 죄를 만들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일은 누가 담당했겠어? 판사가요. 검사가 담당하죠. 예. 사법. 검사들하고 경찰이 조작해서 아, 예, 예. 이제 서로 협력해서 종북 반국가 세력 뭐 수천 명이든 수만 명이든 잡아다가 네. 기소할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그렇게 해서 무슨 뭐 간첩단 사건이든 종북 반국가 세력들의 무슨 단체 조작 사건이든 이런 걸 만들어 놓고 네. 최종적으로 어디가 이걸 결정하겠어요? 판사가요? 그렇죠. 법원이 결정하죠. 네. 그러니까 조희대가 계엄 당일날 대법관 회의를 소집해서 이 계엄령이 합법적일 경우에 이건 말을 쓰지도 않았을 거예요. 이제 계엄사에 협조하는 방안에 대해서 얘기했다는 거잖아요. 네. 이게 이제 1, 2심은 이제 군사법정으로 넘기는 것이고 최종심은 그것에 따라서 어떻게 판결할 것인가까지 결정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윤석열 계엄의 목적이 자기 정부 비판 세력 또는 민주 세력을 일거에 척결해서 아예 정치 권력을 바꾸고 그다음에 비상 입법 기구를 만들어서 국회를 해산하고 새로운 입법 기구를 만들어 개헌을 하고 그 개헌을 통해서 평생 집권하겠다라고 네. 하는 이런 구상이었기 때문에 이 내란의 전체 과정은 사법부까지 포함이 될 수밖에 없어요. 네. 완성이 뭐 사법. 우리가 이 상황을 놓고 보면 이번 내란 재판은 이제 결국은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로 이미 실행 단계에서 네. 기획 단계에서 포함되어 있는 그룹이 이 그룹이에요. 군인뿐만이 아니에요. 국무위원들과 군, 그다음에 검찰과 법원까지 다 들어가야 이 내란이 성공하는 전체 과정이 나오거든요. 예. 그럼 이 과정에서 이제까지는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들이 전부 아니라고 그랬어요. 단 한 명도 곽종근 사령관을 제외하고는 네. 이상민, 박성재, 한덕수, 최상목 할 것 없이 이 국무위원들 전원 네. 뭐 이제 몰랐다, 반대했다, 네. 뭐 이런 정도 얘기였고요. 네. 한덕수도 반대했다고 그래요. 맞아요. 예,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군인들도 몰랐다, 명령이라 따랐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네. 예. 검찰, 법원 쪽은 아예 네. 묻지도 않았어요. 맞아요. 거기까지 묻지를 않았어요. 거기는 뭐 하기로 했던 거냐? 예를 들어서 선관위에 사람 보내기로 검찰 사람 보내기로 하지 않았냐? 네. 그거조차도 묻지를 않았어요. 맞습니다. 그걸로 수사받은 사람 없어요. 네. 조희대 그날 밤 무슨 얘기했냐? 계엄에 어떻게 협조하려고 했느냐? 이거 물어본 적도 없어요. 그걸 물으면 그 조희대는 박성재나 이상민하고 똑같이 취급받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같이 모여 있었던 대법관들도 국무위원들과 똑같은 수준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지들이 지금 죽을 것 같으니까 지금 다 입 다물고 있는 거거든요. 그들한테도 물었어야 되는데 그걸 안 물었네. 그렇죠.
우리가 지금 내란 수사가 여전히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게 아직도 우리 사회의 한계다. 우리 사회 민주주의 수준의 한계다라고 이제 말씀드렸던 여러 군데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예. 이게 느끼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이번 재판에 윤석열이 나온 거는 사실은 저 내란 수괴와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들이 네. 전부 이게 말을 맞췄든 네. 정서적으로 같은 방향을 보고 있든 간에 네. 다 부인하는 걸로 일관하고 있어요. 예. 몰랐다, 아니다, 네. 뭐 명령에 따랐을 뿐이다. 이런 식으로 네. 나는 뭐 그렇게 지시한 적 없다. 다 부인하는데 지금까지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 중에서 사실을 진술하고 있는 사람이 곽정근 사령관 한 사람뿐인 거예요. 유일하게. 네. 그래서 저거는 이게 이제 그래서 나왔다. 예, 저는 이 상황들이 일종의 좀 내란으로 재판 받고 있는 사람하고 예. 앞으로 기소돼서 재판 받을 사람들 이들 전체에 대한 일종의 메시지라고 생각을 해요. 메시지다. 예, 저 하나만 막으면 우리 그렇죠. 많은 부분에서 저기 묻을 수 있다. 덮을 수 있다. 그렇게 보는 것 같고요. 또 지기현 이 사람도 저는 이게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처럼 보여요. 저도 그렇습니다. 예. 좀 윤석열을 석방시켜준다는 거는 이게 보통의 판사들 머리에서 계산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이건 뭐 목표를 세워두고 그거에 핑계를 만들어낸 그런 케이스도 있고 그동안 네. 재판을 지연시키고 하는 것들이 그런데 뭐 그렇게 보이는 이게 본인이 처음부터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까지는 뭐 믿고 싶지 않지만 네. 그 이후 이걸 수습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행태들을 보면 일종의 내란 수습 주요 임무 종사자인 것처럼 보이는 거죠. 네. 근데 이런 상황에서 그 변수가 생긴 게 하나가 이제 곽정근 사령관의 증언이고 또 네. 하나가 이제 한덕수 재판을 맡고 있는 이중관 판사인가요? 와, 그분은 진짜 물어보는 게 우리가 물어보고 싶은 걸 다 물어봐요. 네. 뭐 이게 말이 되냐? 이런 식으로 물어보고 있더라고요. 예. 예. 제 한덕수 재판이 네. 내란 방조죄가 아니라 내란 주요 임무 종사죄에 대한 재판으로 진행되고 있고 예. 윤석열 재판보다 먼저 결론을 내겠다. 늦기 시작했는데 먼저 예. 내겠다고 선언했어. 수괴가 내란이든 아니든 관계없다. 음. 라고 예. 이제 이런 좀 상황이 온 거죠. 그러니까 애초에 생각했던 시나리오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판사가요. 이진관 판사. 아니요. 아니 그럼 뭐 사법부에서 윤석열 전 본인이. 네네네. 그러니까 시나리오는 이런 거였죠. 처음에 계획은 이런 거예요. 만약에 실패한다면, 만에 하나 실패한다면, 혹은 네. 실패가 확정된 직후부터 윤석열이 시간이 많았잖아요. 네. 가만히 있었겠어요? 아 이제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되지 뒷문제를? 네. 난 내란죄로 기소될 수도 있겠는데 네. 어떻게 빠져나가지? 그럼 그와 관련해서 얘기를 안 했겠어요? 그 누구나 과정에서 얘기했겠어요. 조이대를 만났을 가능성을 우리는 의심하고 있고. 그렇죠. 가능성도 네. 있고요. 그래서 뭐 이게 이제 뭐 1차 안이 어떻게든 이재명 당선만은 막아야 된다. 이거였을 거고요. 네. 그게 5월 1일 파기환송으로 나타났던 네. 것이고. 그게 실패했다면 두 번째 2차 계획은 또 뭐냐. 이런 거잖아요. 네. 그럼 그것이 윤석열 이제 공소기각이나 무죄 판결. 이것이 이제 방향이었던 것 같아요. 그쵸. 방향이었던 것 같은데 돌발 변수가 생긴 거죠. 이거를 어떻게든 수습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상황. 네. 이제 이런 상황에서 나타난 그동안 계속 난 그 출석 안 할 테니까 지기현이 네가 알아서 해. 이렇게 하던 상황이었는데 네. 이제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렸다. 좀 그렇게 보여요. 네. 지금 이제 윤석열이 느닷없이 법원에 출석한 것은 네. 어쨌든 곽종근의 진술만 반복시키면 네. 우리 모두 내란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러면 오늘 윤석열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날이겠네요. 예. 어금니 꽉 깨물고 나오겠네요. 지난번에 네. 박정호 그 영장전담 판사의 논리가 그거였잖아요. 박성재는 이것이 위법한 행위가 아니었다고 생각했을 수 있다. 네. 이걸 왜 그러니까- 내란이라고 확정하느냐? 이따위 그렇죠. 취지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구속영장 기각한 거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똑같은 논리라면 윤석열도 무죄다.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무섭다. 자기가 합법인 줄 알았다고 그러면 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판단을 헌법재판소는 내란죄의 유무죄를 판단한 건 아니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합법인 줄 알았다면 이건 그 유죄가 아니다. 이렇게 판결할 수도 있다. 대략 네. 그 방향으로 갈 거라고 기대를 했던 것 같은데. 소름이 근데 그러기에는 그 포고령에 있었던 의사들 처단하고 누구 뭐 국민들 뭐 방송 뭐 이따위 얘기를 늘어놓은 것들 보면 네. 쟤들의 그냥 헛꿈일 것 같다라는 저는 그 생각도 합니다. 근데 그게 더 오히려 위험하죠. 판사들이 나쁘게 보기에는. 음. 어차피 실현될 수 없는 일인데. 어.
그 윤석열이 헌재 나와서 계속 얘기한 것도 그거였어요. 이대로 실행할 거 아니었다. 그냥 이렇게 그렇게 써놓은 것 뿐이다. 그래서 네. 뭐 그럴 수밖에. 나는 그럴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면서도 그냥 놔둬라 이렇게 얘기했다. 네. 이게 헌재에 나와서 한 얘기잖아요. 예. 그런 거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실행할 수 없는 일을 구상한 것은 무죄다. 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 취지로 김계리도 지금 예. 오늘 잠깐 저는 지난번에 한 걸 오늘 하는 건 줄 알고 한참을 봤어요. 김계리가 얘기하는 거를. 예. 물론 얼굴은 안 보고 딴 데 보면서 보고 있었는데 그 얘기예요. 몰랐다. 위법인지 몰랐다. 그걸로 계속 주장을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실행할 수 없는 일을 계획했다. 예를 들어서 무슨 뭐 사람을 이제 죽이고 싶은데 사람을 어떻게 죽이냐 그랬더니 우주로 보내서 질식사 시킨다. 예를 들어 이런 계획을 세웠다고 친다면 이건 실행할 수 없는 계획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 윤석이 바보예요. 미친놈이에요. 저거. 저 사람을 어떻게 그 수계라고 합니까? 뭐 이런 그렇죠. 작전이 놀라운 거예요. 그런 상태로 지금 전체적인 좀 계획이 진행되고 있었던 게 아닌가 싶고 그 계획이 이제 그 한덕수 재판하고 뭐 곽정근 사령관의 진술 이 두 개가 이제 변수로 생겼기 때문에 네. 이걸 좀 수습해야 되겠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아닙니다. 딱 어금니 꽉 깨물고 준비 열심히 해서 나와가지고 오늘 어떻게 내용이 나오게 될지 물론 이거는 방송은 토요일이기 때문에 이미 결과가 네. 났습니다만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 교수님 말씀대로라면 만약에 계엄이 선고가 쭉 진행이 됐더라면 언젠가는 이게 정의구현이 이루어진다. 그렇게 되면은 아마 판사들까지 검사들까지 다 주요 임무 싸그리. 종사자로 즉 예. 교수님 얘기는 다행인 줄 알아. 시민들 덕분에 니를 지금 살아난 줄 알아. 이 말씀이다. 그렇죠. 네, 딱 그 얘기였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이게 좀 역사랑 연관을 지어서 옛날에도 뭐 왕이 뭐 반정 때문에 물러나기도 하고 아니면 생전에 이제 물러나는 절차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저는 궁금한 게 예. 드라마 보니까 그냥 거기 밑에 대신이 힘 있는 대신이 그 저기 왕의 셰프 보니까 넌 끝이다 하니까 난 끝이구만 이거 물러나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아무리 그래서 무슨 뭐 절차라든지 뭐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예전 또 어떤 드라마 보니까 왕이 돌아가셨을 때 무슨 뭐 궁녀가 내신가가 지붕에 하얀 옷을 입고 올라서 뭐 이렇게 흔들더라고요. 예. 그런 절차라든지 형식 뭐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요. 왕이 물러나더라도 지금 네. 윤석열 좀 비루하지만 그 살아생전에 자기가 죽지 않은 상태에서 그 반정으로 물러나거나 본인 스스로 물러나갈 할 때도 뭔가 절차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왕위의 상속은 왕실에서 정해요. 왕이니까. 네. 이게 예를 들어서 대원군의 아들 이하응의 아들 명복이가 예. 왕이 되었다, 고종이 되었다 이러잖아요. 네. 그럼 대원군이 그냥 대원군이 되는 게 아니고 이제 족보상 대원군하고 고종은 갈라져요. 왕이 아니니까 왕을 그러니까 먹었으니까. 이게 이제 왕족의 아들이잖아요. 네. 왕족의 아들이 바로 왕이 될 수는 없어요. 예. 그래서 원래 죽은 왕의 양자로 입적시켜요. 호적을 이렇게 옮기는구나. 그죠? 예. 대원군의 아들이다 할 수 없으니까. 네. 그러니까 뭐 왕족인 흥선군의 아들, 네. 흥선군의 아들 뭐 명복이를 바로 왕으로 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철종의 아들로 철종의 아들이 아니고 더 올라가요. 순조의 손자로 입적을 시켜요. 왜요? 그게 이제 당시 대왕 대비 예. 조대비죠. 네. 조대비가 자기 아들로 삼는 거예요. 예, 그렇게 그래서 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익종의 아들이라고 되고 순조의 손자. 이제 익종은 이제 세자였는데 순조 때 예. 아버지보다 먼저 죽는 바람에 왕위를 계승하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오. 그 사람의 아들로 입적을 하는 거예요. 오호. 그렇게 해서 이제 대원군하고는 남이 되는 거죠. 야, 재밌다. 그렇게 한 다음에 예. 누구의 후사를 이어서 왕이 된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오. 그러니까 반정 예를 들어 연산군과 광해군이 반정으로 쫓겨나잖아요. 예. 그러면 반군이 먼저 이제 왕실에 들어가서 들어갔죠. 왕을 체포하죠. 네. 그럼 바로 처리를 못 해요. 체포를 하면 이렇게 오라를 아니 뭐 체포해서 이제 꼼짝 못하게 이제 가둬놓는 거죠. 이게 아니고 안에. 내가 칼딱지를 대고 그렇죠. 예, 예. 가둬놓고 그 왕실의 제일 어른 대비한테 가서 이제 자초지종을 보고하는 거죠. 왕이 부덕해서 네. 왕실에 누를 끼치고 종묘사직을 위태롭게 만들었으니 왕을 교체하고자 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대비가 승인을 해요. 네. 당연히 승인할 수밖에 없는 게 네. 연산군은 생모가 이미 죽었고 예. 광해군은 이제 선접이었던 인목대비를 아예 좀 유폐시키고 그랬었잖아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가가지고 대비한테 대비가 얼추구나 하죠. 어유 좋아하지. 예.
그래라. 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그 조치에 따라서 원래 왕을 강등시키죠. 그래서 강등? 예, 왕에서 일반 왕족의 이름으로 바꾸니까 그 이름이 연산군 광해군이에요. 예. 왕의 아들 자격으로 두는 거죠. 그리고는 유배를 보내요. 결국엔 죽이잖아요. 광해군은 나이 60에 폐위가 돼서 네. 60세 넘어서 폐위가 됐어요. 그래서 66세에 죽어요, 교양제에서. 예. 네. 아, 그러면 뭐 뭐- 독살 이런 건? 아니 그럴 필요가 없어요. 늙어서. 네. 그런데 연산군은 29에 폐위가 되거든요. 예. 그래서 강화도로 유배됐다가 예. 거기서 얼마 안 있어서 죽어요. 그 냄새가 난다. 좀 그렇죠. 네. 뭐 그렇긴 한데 대체로 그런 좀 그 아들들은 또 다 죽이고요. 오. 왕의 슬프다. 아들들을 죽이게 되는 거죠. 폐위된 폐위된 왕의 왕의 아들까지 아들들은. 다 죽이게 되는. 예, 뭐 이제 광해군의 아들은 이제 목 매달아 이제 스스로 목을 매 죽어라라고 이제 시키게 되고 아이고. 연산군의 아들은 병 걸려 죽었다고 그러는데 그건 믿을 수가 없고 에이, 이제 독살을. 이런 거죠. 네. 그래요. 그런 게 있고요. 음. 또 이제 뭐 굳이 얘기 나온 김에 음. 영조가 자기 아들을 뒤주에 가다 죽여요. 네. 네. 사도세자. 예. 왜 그랬을까? 아주 잔인하게 죽였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예. 네. 근데 영조로서는 좀 고충이 있었어요. 왜냐면 세자 자리에서 폐위를 해버리면 네. 그 아들인 정조를 세선으로 임명할 수가 없어요. 아. 맞네. 예. 그러네요. 세자인 상태로 죽여야 돼요. 그럼 손주를 자기 아들로 입적하던가. 아니 그럴 수는 없지. 그건 그럴 수도 뭐. 없고. 오. 세손의 신분을 유지시키면서 예. 이제 자기 아들을 죽여야 되잖아. 예. 근데 이게 조선 시대도 법칙이었었어요. 역적들은 이제 능지처참을 하는데 예. 일반 양반이 죽을 때는 독살을 해요. 그럼 우리가 카약이라고 하는데 죽을 사자가 아니고 오. 내린다는 뜻이에요. 임금이 내려주는 약. 독약이 아니고 예. 내릴 사자예요? 예, 약을 내린다. 뭐야 병주고 약주네. 그러면 이제 이 사람들은 이 약을 먹기 전에 왕궁이 있는 쪽을 향해서 절을 절한다고. 하고 네. 뭐 마셔. 왜 그러냐면 시체를 보존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뜻이에요. 시신을 보존해서 죽여요 양반들은. 아니 그것까지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죽이는데. 뭐 죽어서 예. 역적들은 능지처참을 해서 목은 여기다 내걸고 네. 팔다리는 다 여기다 내걸고 전국에 전시를 했단 말이에요. 아. 근데 시신을 보존할 수 있게 해준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어 아하. 우리나라의 영유관에서는. 네. 네. 그러니까 세자를 죽이는 법이 없어요. 법이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 수를 쓴 거예요. 뭐 칼로 죽일 수도 없고 약을 먹으라고 했는데도 안 먹고 그럼 이제 가둬서 네. 그냥 스스로 단식해서 죽게 만드는 사약도 혹시 내렸었나요? 약을 내렸다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그건 죽어라 거부할 그랬는데,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명분은 뒤지에서 죽었다고 하면 스스로 죽은 게 되는 거죠. 스스로로 하려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하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왕에 대해서는 그래요. 그러니까 절차는 먼저 강등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유배 보내고, 예. 그리고 실제로 법으로는 그래요. 그러니까 광해군 때 대비는 죽여야 된다. 네. 그랬는데 네. 이제 반정부는 뭐라고 그러냐면 아무리 그래도 군주가 무도에서 패했다 하더라도 신하된 사람들이 군주를 죽일 수는 없다. 대왕 대비는 죽여라 그랬고 예. 그 반정한 애들은 예. 아이고 걔들도 후한도 두려웠을 거예요. 다 근데 이제 죽이라고 뭐 이렇게. 워낙 이제 인심을 잃은 군주들이기 때문에 연산군만 해도 반정군이 도착하니까 그랬대요. 내 이런 날이 올 줄 알았다. 자기가 지은 죄가 많으니까. 예. 예. 근데 그런 역대 왕들을 놓고 보면 참 윤석열은 뻔뻔하죠. 그러니까요. 자기가 한 짓이 있는데 그리고 예. 하나둘 밝혀지고 있는데도 예. 전혀 반성의 기색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궁궐을 향해 절을 하는 게 최소한이 재판이라도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것조차도 안 하고 국민들에 대한 마지막 예의도 없는 놈인 거예요. 맞아요. 네. 예, 진짜. 참 역사에 참 부끄러운 예. 이승만이 4.19 이후 물러날 때 비서들이 그렇게 기록을 해요. 이승만이요. 예, 이승만이 국민들이 물러나라면 물러나야지라고 얘기해서 이제 그 4.25 교수단 데모 이후에 하야 선언을 했다고 그러잖아요. 예. 근데 그 당시 이승만 나이가 80이 훨씬 넘었어요. 넘었고 좀 사리 판단이 좀 어두웠대요. 그러니까 비서들은 나중에 회고에 따르면 뭐라고 돼 있냐면 이승만이
국민들이 물러나라면 물러나야지라고 하는 이야기는 달리 말하면 물러나지 말라면 안 물러나겠다는 얘기였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물러나라고 이제 시민대가 맨날 데모를 하는데 자기가 막상 그렇게 얘기를 하면 그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내가 나이가 들었으니까 이번에 출마 안 할래 그랬어요. 네. 출마 안 할래 그랬더니 무슨 뭐 저 마부 아니면 이제 그 마이우이라고 하는데 소달구직군들 다 몰려들어가지고 출마하십시오라고 이제 이 하는 그 이른바 이제 관제 시위가 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물러나지 마십시오라고 하는 시위대가 올 줄 알았대요. 아. 그래서 경무대문에서 매일 기다렸답니다. 아이고, 참, 창피해. 추겨보다 추겨배. 근데 그런 정도도 있지만 이건 좀 그보다 훨씬 더 심해요. 아, 진짜 이 하는 거 보면서 이거 오늘 또 저기 이제 아무튼 뭐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할 말이 없죠. 교수님 앞에서 험한 말이 자꾸 튀어나올 것 같아가지고. 네, 자,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다음 얘기로 넘어가기 전에 광고 타임이죠. 첫 번째 광고는 바로 스트롱 잡스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피곤하셨나요? 아침에 자리에서 일어나기 힘드셨나요? 밤에 자신감을 좀 더 찾고 싶으신가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 재구매율 높은 영양제 스트롱 잡스를 소개합니다. 아르기닌, 흑마늘, 블랙마카, 밀크시슬, 자라, 옥타코사놀, 타우린 등등 21가지 주요 성분이 아낌없이 고함량으로 여기 낮에 2알, 밤에 2알 이렇게 4알에 총 들어있고요. 남성들 사이에서 입소문이 난 스트롱 잡스가 2025년 올해에는 약국에까지 입점을 했습니다. 그만큼 신뢰감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뜨거운 성원에 힘입어서 올해 스트롱 잡스가 더욱 강력하게 또 업그레이드가 됐는데요. 가격은 변동이 없습니다. 그대로지만 몸에 좋은 성분들 추가 배합했고요. 성분까지 업그레이드된 스트롱 잡스 더 활력 있고 자신 있는 생활 하시기에 필수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식 홈페이지에서 구매하신 후에 배송 메시지에 강성범 TV라고 남기신 후 적립금 10%도 챙기시고요. 효과 없으면 100% 환불 보장입니다. 스트롱 잡스. 네, 스트롱 잡스 광고였고요. 예. 자, 이번 광고는 MUH, 뮤라고 발음해도 될 건데, 오. 뮤 올인원 세트, 그리고 이벤트가 되겠습니다. 이거 뭐, 백화점 가셨을 때 쓱 지나가시면서 보신 분들 계신지 모르겠는데, 백화점에 다 입점해 있는 브랜드입니다. 신세계, 롯데, 현대백화점에 입점한 프리미엄 브랜드 남성 화장품이에요. 요게 이제 올인원이에요. 요거 하나만 바르면 된다 하는 올인원 이 화장품인데, 요거 2개하고, 가운데 있는 게 선크림입니다. 저 이거 저기 낚시할 때 발라봤는데 어우 똘똘하더라고요. 네. 이 올인원과 선크림은 주름 개선과 미백 효과가 있는 이중 기능성 남성 화장품입니다. 피부 모공, 피지 유분, 블랙헤드, 화이트헤드 개선 등 타사 대비 뛰어난 임상 성적 그냥 좋습니다가 아니고 그 국가에서 그 실험에서 좋은 성적을 받은 그 성적표도 있습니다. 선크림 역시 초강력 자외선 차단 제품입니다. 가운데 있는 거 저자극에 끈적임 없는 산뜻한 제형과 백탁 현상이 없는 자연스러운 톤업 효과를 가진 고급 선크림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이게 가격이 어마어마합니다. 원래 이 정가가 21만 9천 원이에요. 근데 오. 43,800원입니다. 네? 이건 이유를 얘기해야 돼요. 유통기한이 1년 이하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빨리 구매하셔가지고 선물하시거나 마음껏 편하게 이 고급 화장품 마음껏 쓰셔라. 근데 음식이고 이런 거고 사실은 유통기한은 마개를 닫아놓으면 괜찮은 건 다 알고 계시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예. 1년 정도가 남아있는데 유통기한이 그래서 여러분들께 그냥 이 아까운 거 가만히 놔뒀다가 그냥 안 팔리느니 여러분들께 최고 가격으로 주겠다. 라고 해서 80% 할인된 43,800원에 여기 세트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요 세트에다가 단품 3개를 더 얹어드린 총 6개 구성으로 해가지고 43,800원에 드리는 거예요. 요게 이제 증정으로 되는 거죠. 전용 링크 올려드릴 테니까 그거 클릭하시면 구매 가능합니다. 그리고 신규 회원 가입 시 쿠폰 3,000원 지급을 해드리고 5만 원 이상 구매를 하시게 되면 무료 배송으로 드린다라는 말씀 되겠습니다. 자, 이번 기회에 백화점에서 비싸게 팔던 화장품 여러분들 마음껏 척척 바르시기 바랍니다. 네. 원래 유통기한이랑 소비기한이 달라서 저도 그거 알게 된 후로 우유 같은 거 유통기한 지나도 벌컥벌컥 마십니다. 네. 아시면 다 아실 테니까 그래서 80% 할인한다 말씀드리고 마지막 광고는 수은혜네 부엌에 없어요. 이거는 이거 네. 지금 왜냐하면 주문이 들어오면 바로 만들어가지고 여러분들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네. 해남의 절임 배추입니다. 수은혜님께서 아주 역작으로 준비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주부님들은 이런 절임 배추 잘 나왔을 때 흥분하거든. 네. 그래서
여기가 해남의 땅끝사랑 농장지기 젊은 농부가 부모님하고 같이 살면서 농사를 지으세요. 그 이제 이대를 이어가지고 열심히 농사를 지으셔가지고 당연히 이분도 뜨거운 민주시민들이시죠. 예. 재배부터 수확, 절임, 배송까지 직접 만들어 보내드리는 정직한 절임 배추를 준비를 했습니다. 중요한 거는 가성비와 맛은 저기 순애님이 검증을 했고요. 그리고 저기 정성을 들이고 재료 이런 것들에 있어서 최고로 만들어낸다는 거, 정직하게 만든다는 거, 예, 자신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가격이 20kg 단위로 20kg가 38,900원이에요. 오. 여러분들 단대 검색해 보시면 알겠지만은 엔간한 거 제대로 만들었다는 거는 이제 5만 뭐 6만 원 막 이렇게 갑니다. 그쵸. 예, 근데 38,900원에 무료 배송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3만 5천 원 정도에 20kg 가서 김장하실 수 있다. 자, 올해 김장은 수내내 부엌 검색하셔서 해남 절임 배추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검색창에 수내내 부엌 010-7203-6857로 문자 주문하셔도 되겠습니다. 이벤트 다 적용받으시려면 방송 끝나고 댓글창 메뉴 링크 걸어드릴 테니까 그거 클릭하시면 돼요. 광고 끝! 네. 그러면 이어서 첫 소식이 윤석열 때문에 좀 열받으신 분들 많으실 거거든요. 네. 다음 소식은 좀 기분 좋은 소식 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화면으로 보시면요. 네. 이번 주가 이제 한미 정상회담이 있었죠. 원래는 관세 협상 안 될 거다 이런 얘기가 많았는데 극적으로 좀 타결이 됐고 네. SNS에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아주 멋지고 아름다운 협상이다 이렇게 또 남겼고 트럼프 대통령 역시 위대한 대통령과 훌륭한 방문이었다라고 소감을 남겼는데 교수님은 좀 어떻게 협상 보셨는지 듣고 싶습니다. 다들 그냥 걱정했다가 아이고 이게 늘어진단다 이렇게 예. 하다가 미국이 트럼프가 또 이상한 짓 해서 막 중국같이 90% 때리면 어떻게 하냐 했는데 우리가 고집했던 그러니까 우리가 바램을 표현하는 얘기들을 언론에 얘기하고 언론이 얘기했던 그 부분들 네. 정부는 이런 걸 바라고 있는데 그게 난항에 봉착해 있다 이런 부분들이 다 반영이 되면서 타결이 됐다. 그니까요. 참 외교 협상이라는 게 거의 알려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저기 원래가 물 밑으로 이면의 갈게. 이야기가. 네. 그리고 또 하나는 한국 특히 대미 외교는 실은 군사독재 정권 시절까지 네. 아니면 저 노태우 노태우 정부 때까지도 사실 대미 외교라는 게 없었어요. 아 그냥 외교- 하라는 대로 그렇죠. 뭐 지금 일본이 하듯이. 예. 하라는 대로 어떤 요구를 하든 다 받아주는 게 대미 외교라고 생각을 했고 또 거기에 만약에 이제 토를 달거나 반항을 하거나 그러면은 그건 이제 외교가 아니라 무슨 한미동맹을 훼손한다 그랬잖아요. 네. 한때 박정희 정권 때 미국과 사이가 안 좋았던 적이 있어요. 하태경 정부가 들어서고 인권 외교를 표방하면서 김대중 대통령 때문인가요? 그러니까 인권 외교를 표방하니까 예. 이제 이 박정희 정권의 특히 유신 체제의 반인권적이고 부도덕한 문제들 때문에 하태경 정부가 이래저래 좀 압력을 가하니까 근데 박정희가 그때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게 딱 제가 고등학교 다닐 무렵인데 네. 학교에서 느닷없이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영원한 적도 영원한 우방도 없다. 오, 갑자기. 예. 미국은 영원한 우방이 아니다. 근데 학생 전호용은 지금까지 배운 거하고 다릅니다. 그 정도가 아니고요. 그리고 이제 관제민족주의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예. 영어 쓰면은 혼나는 이제 시대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어머, 그랬었어요? 대박. 그래서 그 이제 축구 용어들 예. 뭐저 코너킥. 코너킥 구석차기 그다음에 그게 이제- 북한에서 한 게 아니고 우리. 아니 우리 박정희 때 만든 거예요. 그래요? 페널티킥은 벌칙짜기. 예. 그다음에 그런 걸 하는데 박스컵도 대통령배. 그러니까 예 원래 이제 대통령 배웠고 그런 게 예. 그래서 어떤 이제 방송 아나운서가 네. 우리가 국가대표 축구 시합을 하는데 한 골을 넣었어요. 너무 신이 나 흥분해가지고 헤딩 슛 골인 이랬다가 예. 머리박기라고 해야 되는데 헤딩 슛이라고 했다고. 그래서 앵커 저기서 쫓겨난 적도 있고요. 어머, 어머. 와, 북한보다 더 심하네. 그 정도가 아니에요. 똑같았지. 똑같아. 심지어 가수 이름들을 다 바꾸라고 그래가지고. 네. 이야, 그래서 그때 무슨 바니걸즈. 토끼 소녀가 되고. 미국이 뭐라고 한다고 성질나갖고 바꾼 성질나서 거구나. 영어를 아, 못 우리 쓰게. 민족의 우리 한글 아름다운 이게 아니고 그렇죠. 그냥 카트한테 열받아서 그랬던 거예요? 예. 그래서 토끼 소녀는 바니걸즈로 바꾸고 그때 바꾼 이름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진해서 예. 새로 데뷔하는 가수들은 우리 이름을 짓기도 하죠. 예. 하사와 병장 아니면
국보자매 뭐 이런 이름들로 바꾸고 재미있는 게 이제 어니언스 양파들 어떻게 바꿨어요? 양파들로 바꿨대요. 양파들로 바꿨어요? 예, 어니언스가 양파들이었어요. 더 웃긴 건 이제 피버스 그립사운드 피버스 네. 열기들 어머나 웬일이야. 그런 이름으로만 나올 수가 있었어요. 예. 이게 이제 70년대 말 박정희 말기에 재밌다. 대단히 이제 좀 황당무계한 이제 반미 예. 정부가 고취했던 반미였죠. 오, 예. 이제 그런 때를 제외하고는 사실은 그때는 외교라기보다는 그냥 이제 어떻게 보면 땡깡이었죠. 예. 이제 그런 때를 제외하고 이것만 좀 봐줘요. 이런 정도.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얘기 참 많잖아요. 박정희 정부의 독자 핵개발 시도 네. 이런 것들이 전부 미국과의 외교적 이제 불편함, 카터 행정부의 이제 인권을 지렛대로 한 한국 정부에 대한 압박, 네. 이제 박정희 정부에 대해서 군사 독재 체제에 대한 이제 뭐랄까 경고 이런 것들에 대한 반응으로 나왔던 좀 대단히 좀 유치한 반응들이었는데 그런 걸 제외하고는 되게 미국이 시키는 대로만 했었어요. 근데 김대중 대통령이 되면서 워낙에 또 인맥도 좋고 친하니까 그게 이제 뭐 협상같이 보이고 또는 이렇게 뭐 이렇게 그 강압같이 안 보이고 그런 거 있었지만 노무현 대통령이 되면서 그때 파병 문제도 있고 그러면서 그때부터 우리가 대들기 시작한 건가요? 꼭 그렇지는 않고요. 이제 김영삼 정부 때 클린턴이 북폭 계획을 했었죠. 북한의 핵 개발 시도를 하고. 예. 그때 김영삼이 이제 나중에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네. 절대로 안 된다고. 쏘기로 다 결정돼 있었다고. 북폭은 절대로 안 된다고 클린턴을 자꾸 늘어지고 카터가 북한 방문하고 해서 이제 중재안 만들고. 네. 그러니까 96년 요 무렵부터 이제 다소간에 이제 그런 결정적인 문제들에 대해서는 좀 저항하는 모습이 보였었는데. 예. 그래도 이제 김대중 정부 때는 무엇보다도 일단 좀 김종필과의 연합 정부로 시작을 했었고 IMF 위기 극복하는 것이 급선무인데다가 사실상 IMF와의 계약 조건이 한국 경제 전반을 IMF가 쥐고 흔들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네. 거기서 졸업할 때까지는 뭐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었던 상태죠. 그랬다가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이 되면서 대통령 되기 전에 그런 발언을 했었죠. 미국에도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도 이제 미국의 노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돼야 한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리고 대통령이 되고 나니까 네. 사실은 안 들어준 게 없기는 해요. 맞아요. 다 들어줘야 됐어요. 예, 욕은 욕대로 다 먹고. 이라크 파병, 미군 기지 이전 뭐 다 이렇게 해줬는데 그래도 이제 계속 FTA 협정 회담 하면서도 계속 이제 어떻게든 국익을 지키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네. 그 당시에 그때까지의 대미 외교에 익숙했던 사람들, 이 전 정부 관계자들, 외교 관계자들, 특히나 이제 수구족벌 언론들, 노무현은 반미라고 그랬잖아요. 예. 반미고 한미 동맹을 훼손시킨다. 그리고 이게 하나의 통념처럼 돼가지고 네. 지금까지도 그래요. 미국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조금 미국의 요구를 이제 다 안 받아들이면 전폭 수용하지 않으면 한미 동맹을 훼손한다는 둥, 네. 뭐 저게 반미 친중이라는 둥 이런 식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민주당 정부에 대해서는 계속 반미 친중 무슨 뭐 저 한미 동맹 훼손 얘기를 하고 윤석열 같이 거기 가서 아메리칸 파이 노래나 불러야 이게 한미 동맹 강화라고 이제 칭찬하는 해괴망측한 문화가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외교라고 얘기를 하는 게 우리가 지금 외교다운 외교를 사실은 거의 못했죠 해방 이후에. 그러니까 뭐 우리 약속이라든지 우리나라하고 비슷한 나라 뭐 이런 건 몰라도 미국과 상대로 해가지고 외교 협상 이런 거는 거의 있어본 적이 없다. 대미 외교라고 하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어허. 그래서 윤석열 정부 때도 보면 노골적으로 미국이 하자는 대로 다 한다. 윤석열은 하던 대로 했네요. 그 그렇죠. 지들 조상들이. 예, 하던 대로 다 한다라고 하는 그게 유일한 원칙이고 그게 사실은 한국 외교부의 하나의 좀 문화가 돼버렸어요. 나머지 뭐 국가 대사들은 가서 노는 게 돼버리고 캄보디아 대사처럼 네. 그렇죠. 그럼 미국 대사나 이런 쪽이 되면 이제 미국이 시키는 걸만 전달해 주는 일만 하면 된다는 정도의 생각을 갖고 그렇게 해왔었는데 예. 이제는 이번 사례를 보면서 특히 이제 일본과 우리가 비교가 되잖아요. 네. 맞아요. 확실히 보면서 이제 우리가 좀 외교적으로도 그동안 우리가 국력을 키운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네. 외교적으로도 이제 만만한 나라가 아니게 됐구나. 미국에 그러니까요. 대해서도 일방적으로 끌려다니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좀 외교적 그 뭘까 하나의 사례를 만들었다. 디딤돌을 만들었다. 예. 그리고 이거를 이제
훼손하면 안 되겠죠. 네. 그렇죠. 우리 국익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이걸 이런 다 판단. 어렵게 해냈으니까 예. 다음 대통령이 똘똘한 사람이 되든가 그걸 이어나가야 되는 거고 그렇죠. 아까 낮방송에서 헬마라는 친구 얘기한 게 그거였거든요. 일본이 저렇게 한 건 일본 입장에선 당연한 거라고요. 예. 저렇게 해왔었다고. 그러니까요. 그냥 하라면 까라면 까는 예. 거였었다고. 우리가 지금 놀라운 일을 해낸 그렇죠. 거다. 그래서 저 산업통상부 장관 김정관인가? 네. 그분이 이제 터프한 협상가라는 얘기 들은 거는 그분이 또 큰 역할을 하는 부분들이 있었고 그걸 또 대통령이 그렇게 하라고 강력하게 의지를 보였으니까 그 사람도 자신감 있게 한 것이고. 그러니까 이 터프 네고시에이터스라고 트럼프가 얘기를 했는데 직접. 네. 네. 그 말을 또 누구에게 했냐면 시진핑에게 오늘요. 네. 오늘 그 얘기를 시진핑한테 시진핑에게도 했대. 했어요. 이건 이제 이 평생을 협상을 하면서 살아왔던 사업가인 트럼프에게는 예. 대단한 칭찬이에요. 그쵸. 아, 그렇겠구나. 만만치 않다라는 네. 뜻이거든요. 어. 그냥 만만하면은 그냥 재미가 없잖아요. 예. 네. 그래서 재미있게 자기도 굉장히 재미있게 이걸 했다라고 이제 하는 얘기라서. 아, 오랜만에 흥미로운 친구가 왔네. 그렇죠. 아 이거 만만치 않은데 예. 대단한데. 어. 그러면서 이제 실제로 자기가 애초에 목적했던 바를 다 이루지는 못했지만, 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약간 좀 손해 봤다. 예. 내가 얻을 거 다 못 얻었다. 네. 이런 식의 감정이 들긴 했지만 상대에 대해서는 존경심이 생기죠. 그러니까요. 그게 놀라운 거예요. 그리고 예. 이 김정관 통상부 장관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이제 나중에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가 되게 쉽게 안 밟힌다. 한국을 밟다가는 니들 발이 뚫린다. 뚫릴 수도 있다. 멋있다. 자, 이런 발언을 본인이 직접 거기서 그냥 했을까? 그건 저는 좀 이재명 대통령의 지침 같은 게 있었다고 봐요. 제가 들은 얘기로는 네. 직전 한 2, 3일 전에 네. 그러니까 그 슈퍼위크가 시작되기 2, 3일 네. 전주쯤에 계속 보고가 들어왔대요. 그때마다 이 대통령이 정색을 하면서 네. 상욕이 나올 정도의 분위기에 어. 이걸 우리가 어떻게 받느냐 막 이런 걸 보여주면서 가서 뭐 아니면 아니라고 하고 엎으면 엎자고 해봐. 니들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까지 분위기가 막 달아올랐다라는 얘기를 전에 들었거든요. 그렇죠. 세게 나가라고 하는 지침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저게 자기가 책임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거는 대통령이 책임져야 될 그러다가 발언이에요. 어그러지면 그 사람 그냥 잘리는 거거든. 난리 나는 거거든요. 잘리는 정도가 아니라 그 책임을 어떻게 져요? 그럼요. 그건 이제 대통령 수준에서 할 수 있는. 그리고 또 윤석열 같으면 그 사람한테 뒤집어 씌운다고. 아니 근데 저는 더 멋있었던 게 그렇게 강하게 나가면서도 엄청 철저하게 준비했잖아. 트럼프 대통령 기분 좋게요. 아니 저는 이제 그게 그렇지.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비행기에서 내릴 때 네. 한편으로는 다행이다 싶으면서 한편으로는 좀 불길했어요. 뭐요? 넥타이를 파란색으로 바꿔 매고 나왔다. 아 맞아요. 네. 파란색. 네. 일본에 갈 땐 빨간색이었어요. 아, 네. 그랬어요? 그리고 트럼프는 늘 주로 빨간색을 매요. 좋아하죠. 네. 네. 빨간색을 주로 매는데 예. 갑자기 파란색으로 내고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거는 굉장히 큰 선물이다 이재명 정부에. 예. 이 트럼프로서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저렇게 선물을 줬으니 음. 분명히 더 뺏어가려고 할 거다. 네, 그 전환길 눈 뒤집어지지 그거 보면. 네, 이런 생각을. 왜냐하면 미국의 마가 세력, 지난번 이제 1차 정상회담 때 네. 트럼프가 트위터에 올린 글이 무슨 숙청? 어. 이런 단어 올리면서 네. 한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야? 이재명 저기 쫓아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분위기까지. 그런 분위기였죠. 그러니까 그 정보를 전달한 것이 미국의 마가 세력이고 그 마가의 하수인 노릇을 하는 게 한국의 지금 윤 어게인이잖아요. 네. 이 그룹들의 얘기는 트럼프에게 계속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트럼프가 판단하기에 또는 미국 정부가 판단하기에 이재명 정부의 약점이 무엇이냐. 바로 이 정통성 문제다. 네. 부정선거를 이슈로 해서 계속 공격을 받고 있고 이 문제에 대해서 자기가 이걸 덮어주면 해소해주면 네. 그건 이재명 정부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선물이 될 거다라고 판단했던 것 같아요. 그게 파란색 넥타이. 네. 자기 모르겠어요 미국이 한국에서 파란색과 빨간색이 각각 뭘 의미하는지. 그렇죠. 모를 리가 없죠. 예, 당연히 알죠. 알고 파란색 넥타이. 파란색도 아니고 민주당 색깔이었어요. 민주당 색깔로 이게 메고 왔어요. 그 색깔 넥타이를 메고 딱 나타났고 예. 그리고 이제 CEO 서밋에서 그런 얘기를 했죠. 사실 맥락이 없는 얘기예요. 앞뒤 굳이 그걸 할 필요가 없는 얘기인데 나랑 이재명 대통령은 압도적인 표차로 이겼기 때문에 부정선거 같은 게 끼어들 여지가 없다. 그분들 오열하지. 그러니까 부정선거를 매개로 해서 이재명 정부를 흔드는 어떤 발언에 대해서도 이제 그 흔들리지
그럴 필요가 없다. 네. 미국이 승인했다. 네. 이미 부정선거로는 한국에서 더 이상 안 통한다. 나한테 네. 안 통한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엄청난 선물이에요. 그러니까요. 미국 입장에서는. 예, 그냥 맥락 없이 툭 던져서 그렇지 언론에서 집중을 안 해서 그렇지 그 서밋에서 얘기한 것 중에 가장 컸던 게 그거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면 네. 트럼프는 이렇게 선물을 줬으니 너희들이 답례를 해야지. 음. 이렇게 기대를 했을 그래서 거예요. 불안하셨구나. 예. 네. 예. 이렇게 기대를 했을 거예요. 근데 네. 이재명 대통령이 한두 더 뜬 거죠. 완전히 그 황금색으로 다 도배를 해버리고 넥타이가 황금색이야. 맞아요. 아, 형이 이거 좋아한다며. 트럼프 좋아하는 색으로 도배를 해버리고 내리자마자 YMC 음악으로 이제 네. 귀를 흡족하게 하고 네. 트럼프가 제일 좋아하는. 네. 예, 무궁화 대원장과 신라 금관까지 주면서 네. 네가 나한테 준 선물에 몇 배로 갚은 거야. 그러니까 이건 관세 협상과는 무관해. 퉁. 이제 이렇게 답을 한 거죠. 예. 제가 볼 땐 그래 그 외교의 아하. 답이. 그러니까 트럼프는 나름대로 이재명 정부한테 자기로서는 큰 선물을 했는데 더 큰 선물을 이렇게 이재명 받았어. 정부, 우리가 이제 무슨 훈장을 미국 대통령 최초로 무궁화 대원장을 줬다느니 예. 뭐 금 190돈이 들어간 이제 신라 금관을 금관. 줬다느니 뭐 목제품을 줬다느니 말이 많은데 그걸 계산해 보면 퉁친 것도 싼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됐기 때문에 네. 관세 협상이 그 직전까지 안 되다가 네. 아이 그럼 가자. 근데 왜 이게 중요하냐면 단지 우리나라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한미 간의 문제가 아니에요. 미국 입장에서는 계속 우리한테 요구했던 게 왜 일본은 받아들이는데 니들은 안 받냐. 이거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본이 그 트럼프 정부에게 해준 최고의 선물은 미국 정부의 관세 협상과 투자 유치에 대한 기준을 만들어준 거예요. 일본 기준으로 할 수 있다. 예. 이게 이제 그 일본이 트럼프한테 준 선물이었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한국이 그럼 그 일본의 기준을 없애버렸어요. 다른 나라한테 선물을 준 거네요. 근데 이것 때문에 네. 다른 나라들 이제 후속 협상에서 네. 한국이 이제 기준 사례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미국은 엄청나게 손해를 보는 거예요, 사실은. 네. 예. 애초에 생각했던 그걸 목표치에 해낸 못 거고요. 따라가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게 이제 한국의 외교가 단지 한미 외교에서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네. 하나의 이제 어떤 외교의 전범, 외교의 모범이 될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왔기 때문에 예. 앞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외교사에서 뭐 어떤 뭐 서희가 고려시대에 그 세치어로 강동육주를 얻어냈다느니 땅바다고. 이런 이야기들 그야말로 이제 중세에나 가능했던 천년 전에나 가능했던 얘기고요. 예. 근대 외교사상 대단히 드문 우리 역사상 최초의 음. 그런 성과를 거둬낸 게 아니냐 저는 그렇게까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 성과에 더해서 저는 이게 훨씬 저는 미래 우리나라를 봐서는 크다고 생각하는 게 돈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고 막 하는 거지만 우리나라 국방력에 있어서 원자력 잠수함 그것도 대통령이 저렇게 공개적으로 엄청나게 말씀하셨듯이 안 알려진다고 하잖아요. 네. 엄청나게 예민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원자력 잠수함 해주시오. 우리 저기 그 재처리하게 해주고 우라늄 농축하게 해주시오. 이거를 전 세계가 보고 있는 데서 모두 인사해서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는 진짜 대단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한편으로는 왜 그 얘기를 해야만 했을까라는 생각에서 네. 이미 이렇게 협상이 다 대강돼 있는데 그 농축도 그렇고 해결도 제철호도 그렇고 핵 잠수함도 그렇고 뭐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대요 라고 얘기를 듣고 이재명 대통령이 아니다 우리 이렇게 내줬으니까 어디서 내준 거예요 일본보다 안 내줘서 그렇지 네. 우리 이거 이번에 확 답받자 그래서 아마 거기서 쐐기를 박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또 트럼프에게 발표할 수 있는 명분도 주면서 그렇게 해서 선제적으로 치고 나간 게 아닌가. 물론 다 정해져 있었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네네. 이 전략 자체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중국이나 북한이 보면 굉장히 열받을 수 있는 얘기인데 그걸 공개적으로 하는 게 너무 멋있었어요. 오. 근데 이제 군사적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독재를 발언한다는 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제 문재인 정부 때 미사일 사거리 제한을 풀었고요. 네. 윤석열은 한 게 당연히 없죠. 당연히 없고 이번에 이제 핵 추진 잠수함에 네. 대한 이제 규제. 사실은 이게 좀 어려운 문제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문제가. 다 실패했어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근데 그걸 어떻게 공개적으로 발언했는지도 저는 궁금하긴 근데 해요. 뭐 네. 그 말씀이 이제 이렇게 돌발 발언이 정상회담 만찬석에서 나올 수는 그건 없죠. 아닌 거야. 계산한 거다. 네. 정해져 있는데 정해져 네. 있지만 이제 그 얘기들을 공식화하는 이제 이게 물밑 교섭이 아니라 좀
저는 이제 이재명 대통령 스타일이라고 생각해요. 지난번에 이제 그 타운홀 미팅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죠. 왜 서명 안 하느냐에 대해서 우리는 이면 협상 같은 거 안 한다. 이면 합의 안 한다. 국민들에게 다 공개한다. 알린다. 네. 그런 얘기를 분명히 하셨잖아요. 그 철학이. 네. 네, 그게 그분의 이제 국정 철학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이면 협상을 해놓고 어느 날 갑자기 핵잠 건설하기로 했다 이렇게 발표하는 것보다는 공개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고 또 이와 관련해서 사실은 이게 단지 핵 추진 연료뿐만이 아니라 이제 핵 폐기물 재처리죠. 그게 이제 그 재처리 문제잖아요. 네. 그런 재처리 문제와도 연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이 트럼프가 승인한다고 바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닐 것 같아요. 네, 뭐 앞으로도 뭐 과정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많고 NPT나 이런 쪽들하고도 또 협의를 계속 해 나가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예. 쉽지는 않은데 네. 어쨌든 그 문제에 대해서 이게 한미 간의 새로운 이제 의제로 올라왔다. 관세 협상은 타결됐지만 추후의 문제는 이제 핵 연료 재처리 문제를 포함해서 핵 추진 항공모함 잠수함이나 네. 이게 이제 새로운 의제로 올라왔다고 국내외에 알리는 공개적으로 알리는 그런 좀 발언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네. 엄청나게 큰 거인 것만큼 미국도 부담을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트럼프는 질러놨지만 저는 그 나중에 생각 좀 해보자. 저기 뭐 NPT고 뭐 IAEA고 뭐라고 한다고 하면 그래? 그럼 우리 합의한 거 다 원래대로 돌려야지. 우리가 왜 너한테 투자를 하니? 뭐 이렇게 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게까지 되지는 일단 아직은 좀 이른가? 관세 협상하고 이제 이 군사 문제에 대한 제한, 네. 특히 이제 원자력과 관련된 좀 미국의 제한 이런 그럼 최소한 별건이니까 마스가는 못해. 그것도 그렇게 그것도 좀 일러. 예, 왜냐하면 너무 팍팍 가면 또 부작용 예. 생겨. 예. 저는 뭐 이게 좀 두 가지 표석이 있었다고 생각해요. 네. 전 많은 분이 그런 걱정을 하더라고요. 시진핑이 오는데 왜 거기서 중국을 거론했냐? 네. 네네. 중국과 북한의 잠수함들이 돌아다니는데 우리의 이른바 디젤 엔진을 장착한 재래식 잠수함으로는 한계가 있다. 대놓고 중국과 북한을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들이 돌아다니는 거를 우리가 감시하고 방어하려면 필요하다. 그렇죠. 네. 그리고 그게 이제 미국의 부담을 덜어주는 일이기도 하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시진핑이 곧 오는데 만날 텐데 네. 중국을 잠재적 적대국으로 가정하는 발언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건 좀 위험한 발언이라고 평가하는 사람들도 있죠. 근데 저는 그것도 일종의 나름대로 좀 의도가 있었던 다 것으로 생각이 보여요. 있었다. 예, 네. 의도가 있었던 것 같이 예. 보여요. 결국은 이제 이 문제는 중국에 대한 카드를 하나 더 만드는 거죠.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이런 문제들이 좀 같이 걸려 있는데 좀 일방적으로 이렇게 미국에 대해서 리서입 좀 그 요구하는 사항이면서도 중국과 관해서는 그와 관련해 예컨대 잠수함 우리가 그런 협정은 없어요. 잠수함에 대해서는 이게 군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영해가 있잖아요. 네. 영해가 있어요. 네. 근데 그 밑에는 어떻게 돼요? 왔다 갔다 하죠. 우리 영해 내에 중국 잠수함이 들어오면 우리가 어떻게 되나요? 지금 안 걸리면 왔다 갔다 하죠 뭐. 그렇죠. 예. 중국 영해에 우리 잠수함이 가면 또 어떻게 되나요? 안 걸리면 되죠. 이런 문제들이 또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까지 포함해서 이건 일종의 이제 중국과의 관계, 네. 군사적 긴장 관계 문제에 대해서 협상할 수 있는 카드를 좀 확보해 놨다, 만들어 놨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 중간에 또 이제 뭐 인공섬 같은 거 서해 그렇죠. 만들어 놨거든. 그러면 나중에 우리 영토야. 자, 12일이 물러나. 뭐 이따위 얘기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거에 협상 카드로도 쓸 수 있는. 다양한 좀 다용도 카드가 있었기 때문에 네. 위험하지만 네. 중국의 잠수함 문제를 거론했다고 생각이 돼요. 솔직히 네. 핵잠수함 들어오잖아. 그럼 협상도 필요 없을 것 같아. 들어오는 거 다 알거든. 예. 난 몰랐는데 핵잠수함이 어마어마한 거래. 교수님도 역사학자라 잘 몰라. 나도 몰랐어. 우리 기술로 지금 핵잠수함 만들잖아. 중국 그냥 발로 차버린대. 이게 철강 이 재련 기술부터 해가지고 안에 소프트웨어 잠수함 만드는 기술이 예. 중국은 우리 따라오지를 못한다는 거야. 우리는 그냥 승인만 나면 만들 그리고 수 있는 거잖아요. 엄청 네. 훌륭한 게 지금 재래식으로도 잠수함에서 수중에서 수직 발사관 통해서 발사하잖아. 예. 그 기술 가지고 있는 게 한 두세 나라밖에 전 세계에. 와. 이게 엄청난 기술이라는 거야. 그러니 여기다가 핵 추진까지 발견하게 되면 언제든지 핵만 만들면 정말 핵 잠수함이 되는 거고 다 되는 그 기술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이 규제가 걸려갖고 못하고 있었던 거지. 이 규제가 풀린다라고 생각하면 진짜 중국한테는 끔찍한 일이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또 하나는 좀 이게 좀 우려하는 사람들은 네. 근데 이건 좀 그 이재명 대통령은 중국과 북한을 거론했지만 네.
잠수함이잖아요. 네. 이게 동해 서해만 다니다는 법은 없잖아요. 그럼요. 예. 일본하고도 또 좀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지들도 만든다고 해놨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근데 이런저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럼 일본하고도 협상카드. 그러니까 다양한 좀 이 해저에 돌아다니는 잠수함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우리가 이걸 그렇게 하늘 날아다니는 비행기는 다 레이더로 잡잖아요. 위성으로 네, 잡고요. 영공, 네. 예. 근데 바닷속 깊이 돌아다니는 잠수함은 지금 잡을 수가 없는 그렇구나. 상태거든요. 핵잠은 가까이 오기 전에는 디젤은 엥 하고 다니거든. 아, 소리 크죠? 핵잠은 전기차라고 보면 돼. 아, 소리가 아예 안 소리가 안 나요? 나잖아. 와. 그래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제 좀 문제가 될 거예요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일단 중국하고도 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좀 대화 테이블에 앉아보자 이런 네. 것일 수도 있다고 생각이 잘 들어요. 풀어야 된다. 역시 교수님은 평화주의. 네. 나는 전쟁광. 아, 네. 제가 그 중간 하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오늘 얘기 들어보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서희보다 뛰어난 외교관이에요. 아, 진짜. 결론이 아닌가. 말 예. 돌렸고 그 핵잠수함 얘기를 공개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 그 부담 떨고 중요한 건 북한도 아마 입장을 낼 것 같긴 한데 입장 내기도 애매하고 중국도 오늘 그래서 이제 그 미국도 오늘 핵잠수함 오케이 한 것도 중국하고의 협상력 때문에 그런 걸 수도 있고 네. 앞으로 어떤 난관이 있을지 몰라요. 트럼프가 어떻게 말이 이상해질지 모르니까 우리가 계속 신경 써야 돼요. 네, 한 가지 이제 얘기를 안 해서 다행인 게 바로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의 한미일 군사동맹 정책. 네. 그러니까 미국은 공군, 일본은 해군, 네. 한국은 육군. 네. 이걸 통해서 중국을 견제한다라고 하는 이른바 이제 한미일 군사동맹이었잖아요. 네. 또 이제 주한미군이나 한국군의 주된 이제 적대 세력이 북한이 아니라 중국이다로 이렇게 만들어 놓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김태효도 그렇고 윤석열도 그렇고 수시로 네.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면 어떻게 할 거냐. 이건 뭐 심지어 이준석도 그렇게 물었던 것 같고 세상에 그런 걸 미리 이제 대통령 선거 유세 기간 동안에 얘기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네. 이제 그 문제, 한미일 군사 동맹 문제, 이 문제를 언급하지 않았다는 거. 아. 이건 이제 굉장히 좀 잘한 거라고 생각해요. 네. 한국을 일본군의 자위대의 하위로 이렇게 몰아넣는 네. 이런 시도를 계속 해왔던 것인데 이제 바이든은 계속 그러려고 했던 건데 네. 트럼프는 그 생각이 없는 것 같고 다행스럽게도 그래서 그 얘기가 더 이상 안 나온 것 이게 좀 네. 중요한 바이든이 거고요. 있어서 괜찮은 부분이 있는가 하면 트럼프가 있어서 괜찮은 부분도 조금 있고 안 좋은 부분 서로 다르고 자 그냥 미국은 미국이야. 그냥 우리 거 타기면 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우리 거 챙겨야지 이제. 네, 우리가 챙겨야 할 것 바로 노량진 방석입니다. 여러분, 수능이 이제 1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제는 자세 하나, 집중 하나 놓칠 수 없는 시간인데 일단 요렇게 생긴 거고요. 이제 안에 내용물은 요렇게 생겼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진짜 놀라운 게 오래 앉아 있어도 자세가 전혀 흐트러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집중력은 자세부터 시작된다는 거 알고 계시죠? 수험생의 마지막 13일을 노량진 방석과 함께 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험생뿐만 아니라 운전자분들 운전하실 때 시야가 좀 답답하다, 뭐 키가 살짝 아쉬워서 앞이 잘 안 보이고 답답할 때가 있으시죠? 그럴 때 이렇게 노량진 방석 딱 깔고 앉으면 눈높이도 맞아지고 그리고 편안한 엉덩이까지 덤으로 챙겨가실 수 있습니다. 쿠션감과 높이, 장시간 운전에도 허리는 편안하게 노량진 방석과 함께 하시면 되겠고요. 책상에서도 운전석에서도 이 노량진 방석 적극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에서 검색 부탁드려요. 네, 저는 요즘 반뉴스 방송할 때도 네. 오늘 아침에 슬쩍 빼놨더라고요 이사님이. 아, 방송 직전에 막 찾느라고. 한 번 앉으면은 예. 야 이거 없으면은 진짜 나 이상한 사람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거 해봐야 알아. 오자마자 방석 어딨냐고. 오늘도 안 깔아놨길래 안 제가 앉으시려고. 난리를 쳤었습니다. 네. 노량진 방석 검색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광고는 주시면 제가. 네, 치워주시면 감사드리고요. 두 번째 광고, 바로 디어오늘 동키 크림입니다. 유럽에서는 화이트 골드라 불릴 만큼 특별한 동키 밀크를 국내 유일 직영 당나귀 목장에서 정성을 다해서 직접 착유했습니다. 항산화, 항염, 미백 특허까지
받은 진짜 고기능성 크림이고요. 끈적하지 않아서 남성분들도 부담 없이 쓸 수 있고 환절기 요즘에 돌아왔잖아요. 아침마다 피부가 거칠거칠 좀 당기셨죠? 이거 하나면 피부결 개선은 물론이고 다 그런 거칠한 느낌까지 개선이 됩니다. 그리고 모공보다 작은 초저분자 콜라겐이 주름 사이사이를 채워드립니다. 지금 더보기 링크에서 최대 52% 할인받거나 전화번호로 동키크림이라고 문자만 보내주세요. 바르고 광채가 나지 않는다. 100% 환불해드립니다. 제 집사람이 사장님이신가 봐요. 저번에 모임 갔다가 얼굴 보고 너무 좋다고 뭐 했냐는 말을 많이 들으셨다고 또 자랑을 하십니다. 예. 예, 이 크림을 한 달 동안 꾸준히 바르셨다고 합니다. 예. 저도 집사람 저거 있으면 뭐 한 거야? 이 얘기 나와요. 피부과 갔다 온 것 같아요. 팩 붙인 것 같다니까. 네. 아무튼 그렇게 광채가 맞습니다. 난다 말씀드립니다. 우리 젊은 민주 시민들이 열심히 정직하게 만드는 제품이라서 품절도 됐었거든요. 네. 다시 새롭게 싱싱하게 만들어가지고 여러분께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동키크림이었고요. 오늘의 마지막 광고는 활기백 알부민 골드라는 것인데 이야. 아우 저는 이거 기다렸어요. 왜냐하면 내가 먹으려고 하나하나 빼먹다 보니까 없더라고. 예. 또 언제 또 이거 리뉴얼이 됐네. 또 리뉴얼이 됐어. 예. 예. 자 요즘 왜 이렇게 피곤해라는 말 스스로에게 자주 하게 되시죠. 기운 없고 자도 피곤하고 몸에서 보내는 신호입니다. 그냥 넘기지 마시라. 이럴 때 먹어야 되는 게 바로 이 알부민이다. 마시는 알부민 활기백 알부민 골드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 짜먹는 걸로 바뀌었네 이렇게. 원래는 조그만 병에 들어 있었거든요. 네. 자 중요한 소식입니다. 새롭게 리뉴얼이 됐는데 성분과 효과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가격은 훨씬 더 합리적으로 낮췄대요. 먹어도 되잖아 이거. 핵심 성분인 알부민이 25,800mg이 들어가 있고 간과 신장의 해독을 돕는 필수 단백질로 몸속에 그 깨끗하게 정리해주고 영양과 면역을 끌어올리는 중요한 아무튼 이 먹으면 살아나요 사람이. 진짜 죽겠다가도 이거 하나 딱 까먹잖아요. 그러면 팔팔하게 살아나는 게 느껴집니다. 네. 아르기닌 로얄젤리 분말 특허받은 유산균 2종까지 넣었고요. 액상력이라 마시기만 하면 끝이다. 빠르게 흡수되고 간편해서 부모님도 바쁜 직장인도 부담 없이 챙기실 수 있다. 중요한 건 리뉴얼 기념 2+1 특별 이벤트 진행 중이고 검색창에 활기백 알부민 골드 검색하시고 배송 메시지에다가 강성범 써주셔야 돼. 그러면 네. 아연을 또 2박스 2개월치를 보내드리는 이벤트 진행합니다. 그리고 먹어보니까 안 맞는다? 그런 분이 있을 수 있지? 네. 100% 환불해드린다 말씀드립니다. 네. 활기백 알부민 골드. 아유, 너 오랜만이다. 아연이 남자한테 되게 좋은데 아연까지 2박스 사시면은 그냥 공짜로 보내드린다. 그러면 알부민 챙기고 아연 챙기고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맛있어졌다. 아 그래요? 그때 약간 좀 진했거든? 예. 지금 먹기도 되게 좋네. 오. 맛도 잡았어요? 예, 네. 그렇습니다. 자, 활기백 쳐보시면 되겠습니다. 말씀드린 광고들 방송 끝나고 댓글창 맨 위에다가 링크 걸어놓을 거고 안 되시는 분들은 강성범 수담을 치시면 되겠습니다. 광고 끝! 자, 이제 저는 사실 오늘 이것 때문에 이 방송을 되게 기다렸습니다. 네네. 트럼프가 와가지고 말도 안 되는 일본에게도 같은 개념일 거예요. 약탈식으로 이렇게 내놔라라고 알고 있는 게 니들 옛날 전쟁 이후부터 우리나라 덕에 이렇게 발전하고 돈 많이 벌고 우리하고 무역해서 돈 많이 벌었지 않았느냐. 이 명분으로 지금 약탈식으로 저기 내놓으라고 강제적으로 무역을 투자를 강요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미국 니들은 진짜 우리한테 퍼주기만 했니? 한국 전쟁 이후에 니들은 우리한테 그냥 아낌없이 주는 나무였어? 아닐 것 같은데? 아우 내가 알아보긴 뭐하고 교수님 미국도 얻은 게 많지 않습니까? 일단 좀 이 논리는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식의 좀 전쟁에서 우리가 도와줬다. 또는 일본에 대해서는 무슨 뭐 예. 핵폭탄 떨어뜨렸잖아요. 예. 일본 사람들이 거기에 미국에 감사할 이유는 별로 없어요. 그러네요. 이게 그 이후에 은혜 갚아라라고 얘기하는 개념은 아니었고요. 네. 근데 우리한테 그런 거 아니에요? 은혜 갚으라는 개념이 아니었고 제가 이제 알기로는 네. 뭐 제가 정확하다고 이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저는 아예 안 정확하니까. 그동안에 이제 무역 적자 누적액들을 좀 보니까 일본이 미국에서 좀 벌어간 돈이 흑자를 본 돈이 이렇게 되고 말도 한국이 이렇게 흑자를 본 돈이 이렇게 되니까 그거 저로 내놔라. 그거 우리가 잘한 거 아니에요, 그거는? 그걸 네. 이거라니까 저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는 그런 기억보다는 무역 역조 시정 네. 이게 가장 중요한 좀 자기들 과제라고 봤고요. 무역? 역조.
미국의 기준에서 보죠. 미국이 네. 계속 이제 한국과 일본에 대해서 적자를 봐왔기 때문에 네, 무역 네. 수지 적자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만큼 너희들이 미국에서 벌어간 거 아니냐. 네. 그건 당연히 이 땅에서 벌었으니까 이 땅에 재투자해라. 이런 개념이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트럼프가 이게 무슨 한국 전쟁에 대한 은혜 갚아라 이런 차원에서 문제를 던진 건 아니고 또 그것도 말이 안 되는 얘기고요. 왜냐하면 사실은 이게 한 국가와 국가 간의 관계에서 은혜와 또 그 뭐 원한 네. 이런 것들이 뭔가 정량적으로 개선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지금 중세 국가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선 시대에는 명나라가 임진왜란 때 우리를 구해주었다고 해서 그거를 제조지은이라고 그랬어요. 제조지은. 나라를 새로 만들어주는 은혜. 아. 이런 얘기를 했고 네. 그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제조의 은혜. 예. 새로 만들어주는 은혜. 네. 그러니까 임진왜란 때 다 망하게 생겼는데 명나라가 우리를 구제해줬다. 네. 근데 이제 그 광해군을 폐위시키는 인조반정의 명분 중에 하나도 그거였어요. 명나라가 우리한테 이렇게 은혜를 베풀었는데 청나라가 세진다고 해서 명나라를 배신하고 양쪽에서 양다리 걸치는 게 이게 은혜를 모르는 금수의 짓이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해서 네. 이제 계속 명나라 편에 쓰다가 청나라한테 완전히 망했죠. 그야말로 이제 짓밟히고 삼전도에 굴욕을 겪고 공물 바치고 공녀 바치고 이런 처참한 피해를 입었었잖아요. 예. 그리고도 창덕궁 뒤쪽에 대보단이라고 해서 명나라 마지막 황제들의 제사를 우리가 계속 지내줬어요. 예. 그런 말까지. 진짜. 그런 좀 중세적 사고 방식을 가진 사람도 물론 아직도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한국 전쟁에서 우리 이제 공산화를 막아주는 은혜의 나라다. 우리가 때만 되면 갚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아직도 있어요. 그 미국 뉴욕 총영사요. 예. 광복절은 미국한테 감사하는 날이다. 이따위. 근데 실제로 이제 양쪽 다 마찬가지인데 네. 우리가 미국의 관계를 보죠. 6.25 전쟁이 끝날 무렵에 미국에서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해요. 아, 이제 전쟁은 이 다음 단계로 이행한다. 전쟁이 끝나는 게 아니다. 휴전을 협정을 체결하면서. 네. 그 다음에 이제 체제 경쟁의 전 시장이 남북한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체제 경쟁의 전 시장으로서 남한이 북한보다 우위에 서야 한다고 하는 일종의 좀 이럴 때 냉전시적 사고가 집중돼 있었고 무엇보다도 이제 그런 나라가 없어요. 뭐가요? 우리나라 해외에 미국에 예. 해외에 자국 군대를 주둔시키면서 그 나라 군대까지 지휘할 수 있는 나라. 아. 전자권이 미국에 있는 거. 그렇죠. 어디가 있어요? 아, 우리뿐이에요? 없어요. 그래서 지금 현 미국 국방부 장관이 다른 나라에서 자기 기자한테 물어보니까 나는 이게 볼 때마다 이해가 안 가더라. 이렇게 한국 잘 살고 국력도 있는 나라가 왜 우리가 전시 작전을 지휘해야 되는 거야? 네. 이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뭐 처음에 6.25 전쟁 터지고 나서 한국 전쟁 터지고 나서 네. 이승만이 유엔군한테 미군 사령관 유엔군한테 한국군까지 지휘해 달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벤플리트가 예. 당시 이제 유엔군 사령관이었는데 그게 말이 되냐? 한국군은 한국군이고 유엔군은 유엔군이지. 네. 그러니까 이건 말이 안 된다고 해서 처음에 거절했어요. 네. 거절했다가 유재영 장군이라고 네. 정말 무능한 장군이었어요. 그러니까 한국에 무다구찌랬냐라는 이제 별명까지 붙었는데 누구요? 한국이 뭐요? 일본의 이제 2차 대전 태평양 전쟁 당시에 예. 네. 일본을 패전으로 이끈 가장 무능한 장군으로 꼽히는 사람이 무다구찌랬냐라는 사람이 무다구찌. 아, 그래서 한국의 무다구찌. 랬냐라고. 예. 그러니까 펜플리트의 군단장이었었는데 예. 군단 하나를 통째로 좀 일개 군단을 날려버리고 네. 자기만 탈출해온 그런 무능한 장군이었어요. 그러니까 네. 도저히 너희 같은 군인들한테 군대를 맡길 수가 없겠다 해서 이제 그때 전작권을 유엔군이 가져간 거예요. 우리의 무능으로. 예, 워낙 무능했어요. 어느 나라가 예. 자기 군대 지휘권을 외국 군대에 맡겨요. 그건 독립국이 아니죠. 네. 그래서 이 문제는 이제 노태우 정권 때부터 전작권 환수가 노태우 대통령의 당시 후보의 공약이었고 네. 계속 나왔는데 오히려 우리나라 장군들이 반대하는 거죠. 유명한 영상이 있어요. 대통령이 되신 이후에 똥별들이 오비들이 막 공격하니까 어디 미국을 없이 우리가 뭘 할 줄 안다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렇게
국방비도 많이 투자하는데 자기 나라 하나 지킬 수 없는 군대를 만들어 놓고 이성 장군의 삼성이 이러고 꺼드럭거린단 말이요. 이 말이 굉장히 유명한 연설이 있어요. 노무현 전 대통령이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연설이 그거예요. 아, 네. 내가 그 까먹고 있었네. 자기들이 장군이면서 자기들이 요구를 해야죠. 우리가 오히려. 장군인데 예. 군대, 자존심이 있다면. 대통령한테 전작권 완수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게 그게 무슨 그게 똥 한심하죠. 똥별이라는 말이 나올 똥별. 수밖에 예. 없었던 거죠. 그런 상태였어요. 그렇게 전작권이 넘어갔죠. 전작권이 넘어갔을 뿐만 아니라 세계 최고의 미군 부대 시설을 만들어주고 돈 한 푼 안 받아요. 그리고 이 한반도가 미국의 입장에서는 아시아 태평양 일대에서 최북단의 군사기지예요. 아, 그렇구나. 북경에서 가장 예컨대 지금 잠재적인 가상적을 이제 미국에서 중국이라고 놓고 본다면 트럼프는 계속 중국과 친하다고 얘기하지만 네. 네. 미국의 이제 이 군사 전문가들은 계속해서 소련이 붕괴한 이후에는 이제 미국의 1차 가상적으로 중국을 설정하고 있잖아요. 그럼 중국 베이징에서 가장 가까운 군사기지가 어디예요? 평택이에요. 우리나라 그죠. 평택이에요. 그리고 이게 이제 그래서 위험한 거죠. 우리 입장에서는 네. 만약에 왜냐하면 미국과 중국 간의 전쟁이 전면전이 아니라 국지전이 벌어진다고 하면 우리만 봤어. 우리가 남북 간의 국지전이 벌어지면 영평도 백령도가 박살나잖아요. 네. 똑같은 이유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 국지전이라도 벌어지면 그게 이제 평택 그리고 이제 사드 있는 성주 이런 데들이 이제 위험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본도 우리가 무너지면 지들이 그 역할을 해야 되거든. 그래서 우리나라 저기 있어야 된다고. 예, 네.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이제 뭐랄까요, 미군의 아주 정당한 이제 군사적 자기 정당화할 수 있는 군사적 개입을 정당화할 수 있는 나라 기지 이런 걸 갖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니었던 거죠. 예, 그것만 그걸로도 해도 많이 이익을 본 거다. 예. 뭐 이익이라고 보고 할 있고? 정도가 아니죠. 특히 뭐저 그 혜택? 5, 60년대 이런 데는 네. 간단해요. 정부종합청사 광화문에 있잖아요. 예. 그 맞은편에 미국 대사관 네. 있잖아요. 예. 그런 나라도 없어요. 외국 군대가 그 정부 핵심에 과거에는 이제 중앙청이라고 그랬죠. 네. 지금 저 광화문 자리에 중앙청이 있었어요. 박정희 정권 때. 네. 그리고 지금 앞에 이제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건물하고 그 밑에 이제 미국 대사관 건물이 있잖아요. 네, 네. 그걸 애초에 미국 대사관으로부터 지은 게 아니에요. 유솜이라고 하는 이제 한국 원조기관 사무동으로 지었어요. 한국을 원조하는 예. 기관. 예. 예. 그렇게 지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은근슬쩍 정부도 모르게 예. 그래서 지금 날짜가 공식적으로 안 잡혀 있어요. 미국 대사관이 글로 이전한 날짜가 예? 그 지들이 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게. 몰래 넘어왔어요. 그때 박정희 정부 때인데 예. 너무 흥분했었어요 그때.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이다. 지들 마음대로 어떻게? 정부 중앙청 바로 앞에다가 예. 그 외국 대사관을 딱 뭐 지어놓고 총독부도 아니고. 그렇죠. 예. 지어놓고 거기서 이렇게 그것도 예. 우리 정부 허가도 없이 예. 대사관이라고 하는 게 치외법권 지역이잖아요. 예. 유섬 청사는 치외법권 지역이 아니었어요. 네, 네. 그냥 원조기관의 건물이었단 말이에요. 그냥 뭐 경찰 가가지고 저 봅시다 이길 수가 있는지요? 근데 네, 네. 그 유섬 건물에 미국 대사관이 몰래 이사를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러고 자 지배받건지요 이렇게 그렇게 살포를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박정희 정권이 황당무계 했던 거죠. 근데 그 다음에 어떤 문제들이 생기느냐 그런 상태들이. 예. 윤석열 정부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용산에 이렇게 막 무허가랄까 무자격 업체가 막 용산 대통령실하고 이제 대통령 관저 이런 예. 거 공사했다고 그러잖아요. 네, 네. 그리고 얼마 후에 뭐가 발견됐냐면 미국의 도청 시설들이 발견된 거죠. 예. 항의 한마디 못하고 친구가 내 얘기 좀 들을 수 있지. 친구 아닙니까? 그렇죠. 참 한심하죠. 진짜 말도 안 돼. 아무리 그런 일이 터졌으면 항의 한마디 하고 예. 뭐라도 좀 얻어내고 예. 이게 국가가 할 일 아니에요. 그럼요. 근데 도청 대수라고 이런 것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 자리가 이제 정부 내에서 미국의 발달된 기술로 네. 정부 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대화를 도청할 수 있는 자리였던 거죠. 와. 그 당시에 그 미국 대사관을 예. 거기 놓은 이유가 그렇죠. 아하.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그 배치만 봐도 외국에서 오면 정부종합청사에 왔는데 광화문 정부종합청사에 왔는데 그 맞은편에 미국 대사관이 있다. 그러면 이 나라의 국제적 지위를 알 수 있다라고 이제 판단들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지금 있잖아요 그대로. 그대로예요? 이전한다고. 와. 그래요? 뭐가 그래서, 미국 대사관? 그래서 우리가 이전한 거예요? 아까 이제 과천에 청사 만들고 예. 뭐 그런 문제도 있었고 어머. 뭐 이제 그 문제들은 지금은 이제 그래서 이 청와대든 정부종합청사든 이쪽 공사는 그 이후에 이제 계속 그런 걸 해왔죠. 그러니까 이제 도청 방지 예. 시설들. 그래서 계속 문제가 됐던 게 그거잖아요. 현재 그러니까 윤석열이 안 들어간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 때까지 썼던 청와대는 그런 시설들을 다 갖춰놨는데 네. 용산으로 대통령실을 이전한다면서 그걸 어떻게 할 거냐라는 문제가 그때도 제기됐었어요. 근데 그걸 신경을 안 썼으니까 바로 도청 문제가 튀어나와 버렸던 맞습니다. 거잖아요. 예. 그리고 또 좋은 원체가 있으면 다 이거 방지가 됐을 것이고. 근데 제가 궁금했던 거는 이제 한국 전쟁 이후에 한국을 통해서 미국이 얻은 이익은 저는 국제적인 지위, 그 돈으로 할 수 없는 그 지위를 통해서 지금 기축통화국이 된 것이고 뭐 이러한 것들. 근데 그거는 이제 이미 2차 대전 이후에 네. 2차 대전 이후에 미국 단일 패권 자본주의 권역 내에서 단일 패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확립이 된 거고요. 예. 또 그 다음에 이제 1980년대까지는 예. 미소 양국을 냉전. 축으로 한 냉전 시스템이었죠. 냉전 체제 하에서 한국은 이제 미국 체제의 우위성을 보여주는 일종의 전시장, 그래서 좀 쇼윈도의 구실을 뭐 해준 게 많긴 많다 이렇게 생각을. 그렇죠. 그죠? 이제 그게- 특히 그래. 이제 50년대 이승만 정부 때 정말 어려울 때는 이제 원조가 됐었는데 이제 그걸로 인한 무리 부작용들도 굉장히 크죠. 네. 그런 원조 경제, 원조 자금 때문에 부패가 이제 일상화되고 또 특히 미국과 네트워크를 가진 이른바 이제 지금까지도 영향을 미치는 게 그런 거거든요. 마가와 영향을 좀 연결돼 있는 한국의 극우 개신교 네트워크가 개신교에. 이미 이제 원조를 매개로 해서 만들어지기도 했었고요. 그런 것들도 물론 있죠. 근데 뭐 전반적으로 보자면은 이게 이제 일방적인 시혜 관계는 아니었던 거죠. 네. 그렇죠. 서로의 네. 그 니즈가 좀 필요가 맞닥뜨려 예. 왔던 것이고요. 그리고 네. 이제 무엇보다도 세계 체제가 변화돼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노태우 정권 때 북방 외교라고 부르는 것도 사실 미국의 양해 또는 미국의 권유와 관련돼서 이제 이루어났던 것이긴 노태우 하고. 때 저기 소련하고 저기 수교하고 그랬어요. 1988년 1988년 정책이라고. 예, 1988년 헝가리부터 해서 1992년 소련 중국에 이르기까지 계속 수교를 확장해 왔잖아요. 네. 네. 그렇게 하면서 이제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북한을 완전히 압도하게 되고 북한을 또 어렵게 만들어 놓고 이제 이게 만들어진 이 구조가 만들어진 것인데 그 이후 세계가 또 달라진 거죠. 네. 네. 세계가 달라져서 뭐 사실은 이제 노무현 정부 때 이라크 파병하고 그 김대중 정부 때 아프가니스탄 파병하고 하는 것들 또 박정희 정권 때 베트남 파병하고 맞아요. 전부 이제 우리가 그냥 뭐야, 이제 많이 해줬어. 지금 예컨대 김정은 정권이 러시아에 북한군 파견해서 수천 명 혹은 그 이상이 이제 네. 사망했다고 그러잖아요. 네. 이게 굉장히 이제 일종의 용병 노릇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푸틴은 지금 김정은 보면 어휴 고마워 이러고 있는데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몇 불을 내줬는데. 경제적 보상을 대가로 해서 네. 똑같은 일이 우리가 60년대에 벌어졌던 거예요, 사실은. 베트남 놓고 전쟁에서. 보면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보면은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미국이 한반도의 남쪽을 이제 어떻게 보면 장악이죠. 장악함으로써 얻은 이익도 굉장히 돈도 많이 크죠. 줬고 예. 우리한테 바란 것도 많고 예. 우리한테 갖고 가는 것도 많고 그 와중에서 이제 이번에까지 이렇게 얘기를 해가 저는 그런 점에서 이게 자꾸 청구선을 내미는 건가 이 생각이 들었는데 그런 차원은 아니고 트럼프는 단순히 그냥 장사꾼이기 때문에 예. 니들 우리한테 무역으로 이렇게 먹은 거 아니야? 근데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더 도둑놈 같은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트럼프가 공약으로 내세운 것이 이제 무역 역자 시정, 이제 연방정부 지출 축소 이런 네. 것들이잖아요. 네. 외국 투자. 그러니까 중국에 대해서 요구하는 것도 그거잖아요. 지금 미국의 그걸 상대로 가장 많은 무역 흑자를 올리는 나라가 중국이니까 중국. 중국부터 이제 가장 첫 번째로 관세 폭탄을 때리고 그다음에 놓고 보면은 이제 일본, EU, 한국 이런 나라들이잖아요. 여기에 투자를 요구하는 게 무슨 EU에 은혜를 베풀었다고 2차 대전 때 도와줬다고 하는 게 아니고 자기네 이렇게 통계표를 보니까 니들이 우리나라에서 흑자를 너무 많이 받다. 그럼 우리 일본한테 지금 돈 내놓으라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똑같은 방에 힘이 있다면 똑같은 방에 그런 거죠. 아이, 힘이 그러니까 없네.
알고 보니까 더 열받네. 그런 이유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예. 네. 대표님 듣고 싶은 얘기가 있었는데 정말 그냥 팩트와 진실만을 오늘도 평화주의자, 교수님이 평화주의자 전해주셨습니다. 교수님이고 나는 그래서 나는 이게 한국 쪽에도 얻은 거 많지 놈들이 도둑놈들이지. 예. 이거 이렇게 다 뺏어가고 막 그러니까 말이 이거 해갖고 뒤에서 막 이런 짓거리 하고 막 한국 국민들 희생시키고 막 이랬지 이렇게 하더니 에이, 별거 없어. 그런 얘기들은 다음에 네. 여기서 좀 더 나는데 네. 다음에 한번 하죠. 우리 알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박가영 아나운서나 이 강성범 대표나 네. 여기다 질문 써놨는데 지도에다가 서양을 어디까지 색칠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 오, 어디까지죠? 서양이라고 부를 수 있는. 네. 다음 주 주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서양 얘기 나왔으니까 전 네. 그것도 듣고 싶어요. 옛날에 우리나라에 표류한 사람들이 아. 우리나라에 눌러 살고 막 이랬던 얘기 많잖아. 하멜 표류기. 하멜 말고도 네. 잘 안 알려진 사람들 많아. 대표적인 인물이 우리 박가영 씨 혹시 모르겠어요. 왜 모르냐면 네. 벨테브리라는 네덜란드인이 한국에 들어와서 박연으로 귀하고 결혼해서 애 낳고 살았거든요. 아, 네네. 오, 박연. 예. 유럽인이어서? 그 후손들이 다 박씨인데 어머머. 그 얘기 다음 주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광고해야지. 예, 다음 주에는 외국인 표류기.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개떼들 시즌3는 여기서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시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